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 글로벌 증시 브리핑 진행의 장유진입니다. 자, 연휴는 잘들 보내셨나요? 저희도 이 연휴 동안에 정말 알차게 에너지 충전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 만큼 저희 앞으로도 이 글로벌 증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아우르는 알찬 내용들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텐데요. 저희 방송은 매일 아침 8시부터 10시까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한국경제TV 글로벌 유튜브 채널에서 이 구독 설정과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계속해서 함께하실 수가 있습니다. 미증시 애프터마켓 흐름부터 국내 개장 점검, 시장에 대한 전략과 아시아 증시에 대한 내용까지 오늘도 힘차게 달려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선 간밤의 미증시 상황은 어땠는지 함께 살펴보셔야겠죠. 자, 우리 시장이 쉬어가는 동안에 미증시는 그래도 쉴 새 없이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간밤에는 조금 숨고르기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현재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3대 지수가 모두 약보합 소폭의 내림세를 보였고요. 다우가 특히 0.52% 내림세를 나타냈습니다. 과연 시장은 어떤 내용들에 이 귀를 기울였고 또 기업들은 어떤 이슈들을 내놨는지 오늘도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두 사람의 새벽 요정 함께합니다. 김예림, 김지윤 아나운서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두 분은 연휴 잘 충전하고 오셨나요? 네, 저는 일본 여행 다녀왔습니다. 어땠어요? 너무 좋았어요. 온천도 하고 맛있는 것도 당연히 많이 먹었고요.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정말 평화로운 그런 연휴를 잘 보내고 꿈 같아요. 네, 김예림 아나운서 꿈 같다라고 표현했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오늘 출근하신 분들은 많이 맞아요. 공감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우리 예림 아나운서의 이 환한 미소를 보니까 참 기분이 좋아집니다. 우리 지윤 아나운서는 어때요? 저는 너무 연휴 동안 잘 먹고 잘 자고 왔더니 오늘 화면에 엄청 빵빵하게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 않아요. 네. 열심히 쉐딩을 했습니다. 잘 먹고 왔다라는 얘기가 또 가장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도 연휴 잘 보내고 오신 여러분들 함께 채팅창에서 인사를 건네주고 계시고요. 저희 이 실시간 채팅에서 여러분들의 질문, 여러분들의 투자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 함께 오가고 있고 저희도 소통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 채팅도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는 간밤의 시장 상황 어땠는지 좀 더 꼼꼼하고 자세하게 살펴볼 텐데 우리 김예림 아나운서의 가장 친절한 시황 좀 제가 그리웠습니다. 정말요? 네, 시장 상황 전해주시죠. 네, 오늘장 미국 증시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저희가 쉬어가는 동안에 그래도 미국 증시는 바쁘게 달려온 만큼 오늘은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할 수 있는데요. 또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이 9일째 이어지고 있죠. 여전히 금리 경로를, 금리 향방을 결정지을 경제 지표들이 부재한 가운데 오늘 연준의 바 부의장이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한 신중한 입장을 밝히면서 증시에 좀 찬물을 끼얹고 말았습니다. 고용 시장의 침체를 인정하면서도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을 더 우려하고 있는 건데요. 히토류와 관련해서도 미중 무역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자 증시에 부담이 되고 말았습니다. 한편 미국 국채 시장은 셧다운 기간이 지속될수록 좀 답답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생각보다 조용한 분위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연준 위원들의 발언을 소화하고 있는데요. 연준의 바 부의장이 금리 인하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특히 10년물 그리고 2년물 국채 금리는 잠시 요동치긴 했지만 이내 상승폭을 줄여나갔습니다. 오늘 10년물 국채 금리는 4.14%에 거래됐고요. 2년물 국채 금리는 3.6%에 은행의 정책 목표가 일치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정부의 통화 정책 개입을 시사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르크루니 총리가 취임 한 달도 안 돼 사임을 발표하자 정치적 혼란이 가중되고 있죠. 마크롱 대통령이 곧 신임 총리를 지명할 거라는 소식이 있었지만 그동안 강하게 밀어붙인 연금 개혁안도 중단할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네. 프랑스의 정치적 리스크로 오늘 유로화는 달러 대비 지난 8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는데요. 오늘 엔달러 환율은 153엔 초반에 거래됐고요. 원달러 환율은 1,424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최근 4,000달러를 돌파했던 금선물은 오늘은 좀 낙폭을 키워갔습니다. 아무래도 달러가 강세를 보인 면도 있고요. 또 매파적인 연준 위원들의 발언을 소화했기 때문인데요. 오늘 금선물은 1.94% 하락한 3,991달러의 거래를 마쳤고요. 은선물은 2.74% 하락한 47달러 중반에 거래됐습니다.
이어서 암호화폐 시황도 좀 확인해 보실까요? 비트코인은 현재 12만 1,000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이더리움은 4,373달러 선에 거래되고 있는데요. 이번 주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비트코인은 12만 6,000달러까지 오르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단기 급등에 따른 매도세가 연일 출회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국제유가도 1% 넘게 낙폭을 키워갔죠. 아무래도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가자 제거 휴전에 합의하면서 유가는 하방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1단계 휴전에 합의했으나 현재 흐름대로라면 마침내 종전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간밤에 시장을 움직인 내용들 좀 살펴봤습니다. 특히나 이 좀 시장에 찬물이 끼얹었던 그런 이야기들도 있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잠시 후에 좀 더 자세한 내용들 이슈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김예림 아나운서 수고하셨고요. 저희는 이번에는 애프터마켓 실시간 흐름 체크해 보겠습니다. 우선 제 화면으로 현재 3대 지수 선물 시장에서는 어떤 흐름 가져가고 있는지 확인을 해볼 텐데요. 이 시장이 좀 숨고르기를 했던 만큼 현재 지수 선물은 아주 소폭의 오름세만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함께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종목별로는 어떤 흐름 나타나고 있을지 우리 김지윤 아나운서랑 마켓 무버 만나볼까요? 네, 지금 제 화면을 보시면 알 네. 수 있듯이 거래량 최상단에 어플라이드 디지털이 위치해 있습니다. 지금 시간에서 13% 넘게 오르고 있는데 이 어플라이드 디지털이 3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요. 2위에는 뭐 소파이 테크놀로지 그리고 3위에는 원앤원 그린 테크놀로지스가 있는데 이 기업이 오늘 상장을 했거든요. 근데 특이한 게 네. 시간외에서 현재 200% 넘는 급등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 외에도 엔비디아나 실스큐, 로켓랩, 그리고 컴캐스트, 알파벳, 캠뷰까지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승률 1위도 함께 보시면 원앤원 그린 테크놀로지가 아니나 다를까 압도적으로 급등세를 보여주면서 현재 상승률 1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하락률 보시면 이 벤처 글로벌이 자리에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소송에서 패소했다는 소식이 또 있었거든요. 이 때문에 현재 시간에서 10% 넘는 이 급락세를 연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급락세를 나타내고 있는 벤처 글로벌 소송 패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어떤 내용인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네, 이 BP와의 소송에서 패소를 한 건데요. 소송의 핵심은 BP와 맺었던 LNG 장기 판매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BP 측은 벤처 글로벌이 LNG 프로젝트의 상업 운전 개시를 고의로 늦췄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즉 이미 가동이 가능한데도 BP에게 LNG를 장기 계약 가격으로 공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BP 입장에서는 상업 운전이 공식 선언되면 장기 판매 그리고 구매 계약에 따라서 낮은 계약가로 LNG를 공급받을 수 있었는데 벤처 글로벌이 그 선언을 미루는 바람에 그 기간 동안 시장에서 비싼 현물 가격으로 LNG를 샀다는 건데요. 재판소는 손해배상 등 구체적인 구제 조치는 내년에 별도로 열릴 심리에서 다뤄질 예정이라고 밝혔고요. BP는 이번 분쟁에서 10억 달러 이상의 손해배상금을 벤처 글로벌에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해당 소식 속에 벤처 글로벌이 정규장에서도 내렸었는데 현재 애프터마켓에서도 10% 넘게 추가적인 낙폭을 가져가고 있다는 점 함께 체크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저희가 어플라이드 디지털 실적을 발표했다고 앞서 잠깐 얘기를 해주셨죠? 네, 3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매출은 6,422만 달러로 월가 컨센서스를 17.6% 상회를 했고요. 전년 동기 대비로는 5.8% 증가했습니다. EPS의 경우에는 주당 0.03달러 손실로 시장 예상치보다 80% 정도 개선이 됐는데요. 즉 적자가 축소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플라이드 디지털은 원래는 암호화폐 채굴 기업으로 사업을 시작을 했지만 현재는 AI용 데이터 센터 기업으로 전환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최근 뜨고 있는 이 아이랜과도 비슷한 사업 구조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 특징적입니다. 네, 아이랜도 참 우리 투자자들의 관심이 정말 뜨거운 종목 중에 하나인데 이 비슷한 구조를 지니고 있는 어플라이드 디지털 살펴봤습니다. 이 정규장에서도 5% 가까이 올랐고 현재 애프터마켓에서도 12% 넘게 계속해서 탄력 보여주면서 52주 신고가 경신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저희는 이렇게 애프터마켓 특징주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여러분이 또 연휴 동안에 많이 기다리셨을 글로벌 아이비들이 주목한 종목들 찾아보겠습니다. 투자 아이템 발굴하는데
한때 저도 뭐 쉬는 동안 여러 가지 기사 보면서 이제 연휴 지나면 좀 시장을 어떻게 대응해야 되나 이런 고민이 많이 맞아요. 되더라고요. 자, 첫 번째로 만나볼 종목 기대가 되는데 저희 어느 쪽으로 시선 가져가 볼까요? 일단 방산주를 준비해봤습니다. 네. 이번에 준비한 첫 번째 글로벌 IB 종목은 좀 유명한 기업인데요. 오늘 준비한 첫 번째 글로벌 IB 종목은 바로 노스롭 그루먼입니다. 노스롭 그루먼은 미국의 대표적인 방산주죠. 스텔스 폭격기부터 미사일 방어 시스템, 핵 억제 프로그램까지 미국의 전반적인 국방 프로젝트를 맡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미국 공군의 신형 스텔스 폭격기 B-21 레이더랑요, 4세대 지상 발사형 핵 미사일이죠. 센티널 프로그램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이번에 도이치뱅크가 노스롭 그루먼에 대한 투자 의견을 매수로 제시했고요. 목표가는 $575에서 $700로 올렸는데요. 그 이유로는 일단 10월 21일에 3분기 실적이 공개되는데 실적이 잘 나올 거라 예상하고 있고요. 다음 이유로는 현금 흐름이 아주 탄탄하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게 아니라요. 앞으로 한 4년 뒤부터 현금 흐름이 크게 개선될 전망입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대로 B-21 레이더로 지금 사실 자금이 많이 빠져나가고 있는 상태인데요. 2029년부터 2030년쯤에는 양산 단계로 좀 접어들면서 흑자 전환이 확실시되고 있고요. 또 센티널 프로그램의 경우에도 지금은 시험하고 개발하는 단계지만 곧 생산하는 단계로 접어들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수익률도 훨씬 개선될 예정입니다. 또 얼마 전 트럼프 대통령이 2026 회계연도 예산 중 1조 달러를 국방 예산에 쓰겠다고 공언했고요. 유럽에서도 점점 방위비 지출을 늘리는 추세여서 방산주들의 향후 주가 추이나 실적을 주목해보면 좋다고 전하기로 했습니다. 네, 저희가 첫 번째 종목으로는 예림 아나운서와 함께 노스롭 그루먼 살펴봤습니다. 지금 티커는 NOC고요.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는데 9월 말부터 이 횡보하던 주가가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흐름 가져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가 지난주였을까요? 이 미국에서 미사일을 좀 비축량을 많이 썼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뉴스들도 전해지고 있는 만큼 각국의 방위비 흐름, 미국의 국방 정책도 계속해서 주시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살펴볼 텐데 두 번째는 또 저희가 어느 섹터로 좀 가볼까요? 네, 오늘 죄송해요. 네, 오늘 아직 아파가지고 제약 바이오주를 준비해봤습니다. 아하, 네. 두 번째로 준비한 글로벌 IB 종목은 아이오니스 파마슈틸커스입니다. 티커명은 IONS인데요. 네. JP모간이 아이오니스 파마슈틸커스에 대한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비중 확대로 상향 조정했고요. 목표가는 $49에서 $80로 크게 높였습니다. 일단 아이오니스가 어떤 헬스케어 기업인지 먼저 설명을 드리면요. 아이오니스는 안티센스라는 기술을 활용해서 유전자 안에서 질병의 원인을 차단하는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희귀 질환이나 신경계, 심혈관 질환 등 이 치료가 어려운 분야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네. JP모간이 아이오니스를 주목하고 있는 이유는 먼저 지난달 임상 3상 시험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온 약이죠. 올레자르센의 2033년 예상 매출이 기존 $5억 에서 $10억 로 2배로 올려진 점입니다. 원래 이 올레자르센은 유전성 카일로미크론 혈증 증후군의 환자의 중성 지방을 낮추는 치료제로 개발 중인데요. 이걸 이제 중증 고중성 지방 혈증 시장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입니다. 지금 미국에서 이 중증 고중성 지방 혈증을 앓고 있는 환자가 약 300만 명 정도가 되는데 이 중 100만 명이 고위험군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또 이 약이 급성 췌장염에도 효과가 있는 게 증명되면서 앞으로의 매출 성장은 따놓은 당상이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어서 지적 장애나 언어 발달을 지연시키는 엔젤만 증후군에 대한 치료제도 그렇고요. 또 신경세포에 이상이 생겨 발달이 지연되는 질환이죠. 알렉산더 병에 대한 치료제도 모두 임상 후반 단계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두 질병 모두 아직 뚜렷한 해결책이 없어서 만약 아이오니스에서 개발한 치료제가 정말 효과가 있다면 엄청난 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텐데요. 결국 JP모간은 이렇게 다양한 치료제가 이미 임상 후반 단계에 진입하고 있고 매출도 흑자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목표가를 $49에서 $80로 올렸다고 전했습니다. 그래도 제약바이오주의 성격상 이 임상시험 리스크는 주의해야 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아이오니스 파마슈티컬스. 우리 채팅창에서 지금 천국소녀님께서 우와 모르는 곳이다라고 하시면서 또 이러면 우리 예림 아나운서가 좋아하겠어. 모르는 척 해주세요. 라고 반응을 해주고 계시는데 정말 지금 사실 또 저희가 제약바이오즈 우리 예림 아나운서가 자주 소개를 해드리지만 어려운 용어들이 맞아요. 많기도 하고요. 저도 이제 30대 중반에 들어서고 나니까 건강에 대한 고민이 진짜로 커져서 지금 키워드들이 다 너무 눈에 띕니다. 오. 지방 혈증 있죠. 네. 췌장염 있죠. 이게 요즘 식습관에 굉장히 또 맞아요. 좀 치명적인 그런 질병이기도 하고 아동 발달에 대한 엔젤만 증후군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까지 정말 지금 시장에서 우리들이 좀 고민하고 주목할 만한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티커는 IONS고요. 채팅창에 우선님께서도 우리 김예림 아나운서의 글로벌 아이비 코너 눈 빠지게 기다렸다. 아, 정말요? 라고 얘기를 해주십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기다려주신 만큼 네. 저희가 정말 알짜 종목 우리 예림 아나운서가 잘 준비를 해오고 있는데 네. 또 어느덧 벌써 세 번째 종목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어떤 거예요 오늘은? 네, 오늘 세 번째로 준비한 글로벌 아이비 종목을 말씀드리기 전에요. 네. 두 분은 혹시 추석 연휴에 다 이루어질지니 이 드라마 보셨나요? 저는 아직 못 봤어요. 수지가 너무 예쁘게 나와가지고. 저는 네. 그 컨셉을 보고 네. 차마 도전하기가 조금 정말요? 힘들어 보이더라고요. 약간 판타지는 조금 그러셨어요? 예림 근데 아나운서. 저는 그 배우 수지가 너무 예뻐가지고 그냥 계속 보게 되더라고요. 홀린 듯이. 네, 네. 너무 예쁘게 나와서 이번에 준비한 종목이 아주 살짝 아주 조금 끼워 맞추기는 아니고요. 다 이루어질지냐 연관이 될 수 있을 것 그래요? 같아서 가져와 봤는데요. 네. 세 번째 글로벌 아이비 종목은 바로 카바입니다. 카바. 뭐 중동 음식이라고 단정 지어서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비슷한 계열의 지중해식 음식을 파는 곳인데요. 네. 카바는 미국의 지중해식 패스트푸드 기업이고요. 치폴레처럼 원하는 샐러드나 피타볼을 맞춤형으로 즐길 수 있어서 건강한 치폴레, 오. 제2의 치폴레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알베시 캐피털에서 카바에 대한 투자 의견을 아웃퍼폼으로 제시했고요. 목표가는 $80로 제시했는데요. 주가가 올해 사실 45%나 하락했는데 오히려 지금이 매수 기회라 보고 있습니다. 오. 그 이유는 바로 매장 수익성과 성장성이 개선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2분기 실적에서 매장당 매출이 개선되고 있는 것도 모자라 신규 매장들이 생각보다 빠르게 좋은 성적을 거둬주고 있어서 전체 매출 성장에도 기여하고 있는데요. 심지어 내년에 새로 문을 여는 매장들의 매장당 평균 매출이 약 $300만 달러를 넘을 걸로 추정되는데 상장 당시 목표로 했던 수익률이 훨씬 뛰어넘은 수치입니다. 현재 카바는 미국 안에서 398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RBC에서는 향후 카바의 매장이 2,429개까지 확장될 수 있다고 보면서 앞으로 6배 이상 성장할 여력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또 매장 안에서 식사 공간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 주문해서 픽업하고 배달 시스템도 강화하고 있고요. 이런 거는 사실 우리나라 경우에는 너무 흔한 일이다. 이게 매출에 기여될 수 있을까 싶으시겠지만 미국에서는 아직 우리나라처럼 빠르고 저렴한 배달 문화가 완전히 자리 잡은 게 아니라 바쁜 현대인들이나 회사원들 상대로는 가장 효과적인 마케팅 전략이라고 합니다.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부채가 그러니까 회사가 가지고 있는 빚이 아예 없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부도가 날 위험 지수도 꽤 안정적인데요. 올해 워낙 경기가 안 좋아서 헬스케어 푸드의 수요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하락한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건강하고 간편한 음식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하니까 이 제2의 치폴레 카바에 대한 투자 의견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중동 이 지중해식 패스트푸드 기업인 카바를 좀 살펴봤습니다. 채팅창에서 우선님이 다진이 재밌게 봤는데 얼마나 연관성 있는지 두고 보겠어라고. 앵커님과 연관 지으셨는데요. 아, 그런가요? 네, 유진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의 이 투자 수익에 대한 꿈이 모두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저희가 카바 만나봤고요. 우리 김예림 아나운서가 또 치폴레 굉장히 좋아하는 맞아요. 브랜드잖아요. 네, 너무 맛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제2의 치폴레라는 호칭이 또 눈에 띄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좀 많이 기대를 해보시죠. 배달 시스템도 강화한다라는 포인트가 전해져 있고요. 정규장에서는 3% 가까이 오름세를 보여줬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는 글로벌 아이비들이 주목한 종목 3종목 각자 다른 섹터에서 이렇게 또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메가캡 특징주로 가보겠습니다. 연휴 동안의 주가 흐름이 또 오르락 내리락 하는 종목들도 있었는데 그중에 하나가 좀 테슬라가 아니었나 싶어요. 연휴 초에는 좀 크게 올랐다가 또 반납을 하고 일단 간밤에는 소폭의 내림세를 보였는데 테슬라 소식 바로 살펴볼까요?
네, 미 고속도로 교통안전국에서 테슬라의 FSD 시스템이 장착된 차량에 대한 조사를 착수했습니다. 조사 대상은 차량 288만 대고요. 이 기능을 사용하던 차량 일부가 신호를 무시하거나 혹은 잘못된 방향으로 주행을 하는 등 문제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있었습니다. 총 58건의 신고 중에 14건은 실제 충돌 사고로 이어졌다고 하고요. 그중에서 23건은 탑승자가 부상을 입었다고 하는데요. 이번 조사는 예비 평가 단계 이며 실제로 차량이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줄 수 있다는 결과가 나오면 리콜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네. 현재 중국에서도 자율주행 기능을 탑재한 차량의 사고가 잇따라 나오면서 굉장히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중국 시장에서 새롭게 출시되는 차량 절반 이상이 이 자율주행 기능이 있는 차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체 구간에서 앞차를 들이받기도 하고 또 충돌 후에도 다시 달리는 차량이 있는 등 이러한 사고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는데 이런 뉴스들을 보면 조금 아직은 섣불리 자율주행 기능을 믿으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네요. 네. 테슬라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정규장에서 어쨌든 소폭의 내림세를 보였는데 아무래도 이 물리 AI, 테슬라의 FSD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까지 주가에 많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이 조사 결과는 저희가 앞으로 좀 꼼꼼하게 챙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조사에 착수했다라는 소식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간밤에 이 M7 안에서도 주가가 좀 등락이 엇갈렸는데 그중에 이제 또 낙폭을 보였던 것 중에 하나가 알파벳이었어요. 그런데 알파벳은 우선 어떤 소식이 있었을까요? 이 알파벳 구글이 기업용 AI 에이전트 구독 서비스인 제미니 엔터프라이즈와 그리고 제미니 비즈니스를 출시를 했습니다. 전자의 경우에는 대기업용으로 월 1인당 $30부터 시작을 하고요. 후자 제미니 비즈니스는 중소기업용으로 1인당 $21로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이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모두 AI 에이전트를 기업용 업무 도구로 확산시키는 데 현재 힘을 쓰고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반복적인 업무는 AI한테 다 시키고 사람들은 더 창의적이고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목표입니다. 제미니 엔터프라이즈와 그리고 비즈니스는 코딩 지식이 없는 일반 직원들도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됐고요. 또 이 구독 서비스에는 보안 기능도 함께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어서 기업이 별도로 보안 시스템을 설정할 필요도 없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저희는 구글 알파벳에 대한 소식까지 살펴봤습니다. 주가가 좀 내림세를 보이기는 했지만 이 9월부터 계속해서 정말 가파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약간 횡보하는 구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까지 함께 참고를 해보시죠. 자, 그다음은 저희가 마이크로소프트로 가볼 텐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연일 내놓는 소식들 중에는 사실 저희가 오픈 AI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가 가장 좀 포커스가 가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그래서 헬스케어 분야에서도 이 오픈 AI의 의존도를 줄이려는 움직임이 포착이 됐는데요. 네. 마이크로소프트와 하버드 대학교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질병이나 건강 관리와 관련을 해서 하버드의 소비자용 건강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게 됐는데요. 이달 중 출시될 예정인 코파일럿 최신 버전에는 하버드 의대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용자의 질병과 또 건강 관련 질문에 더 명확한 답변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코파일럿은 주로 오픈 AI 언어 모델을 기반으로 AI 기능을 제공해 왔는데요. 최근에는 엔트로픽의 클로드 모델을 통합하는가 하면 자체 AI 모델 개발에도 나서면서 생태계를 조금 다각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로이터에서는 이번 하버드와의 협력을 두고도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 AI와의 의존도를 줄이려는 전략의 일환으로 분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내용까지 살펴봤습니다. 한 가지 소식이 더 있죠? 이건 주가와는 조금 별개의 소식인데요. 네. 마이크로소프트가 데이터 센터 용량 문제가 당초 예상보다 조금 더 오래 지속될 것 같다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미국 내 여러 마이크로소프트 데이터 센터 지역이 이 물리적 공간 부족과 또 서버 부족 문제를 겪고 있다고 하고요. 이에 따라서 클라우드 서비스 수요를 충족시키는 능력 역시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버지니아 북부와 텍사스를 포함한 일부 지역에서는 내년 상반기까지 신규 클라우드 서비스 가입이 제한될 전망이라고도 덧붙였는데요. 한마디로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전한 내용을 요약하자면 급증하는 AI 그리고 클라우드 수요에 비해서 인프라 확충이 못 따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전력 인프라 확충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 이 전력 인프라 관련해서도 조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오히려 지금 이 두 번째 소식은 마이크로소프트 자체보다도 저희가
그 이후에 투자 포인트를 좀 모색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이렇게 마이크로소프트까지 살펴봤고 이번엔 TSMC로 가볼 텐데 정규장에서 좀 내렸지만 애프터마켓에서 낙폭을 좀 많이 만회를 해오고 있더라고요. 네, TSMC도 3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매출이 전년비 30%나 증가를 하면서 9,899억 1,800만 대만 달러, 즉 한화로 46조 원을 와. 넘겼다고 밝혔고요. 네. 예상치 역시 웃돌았습니다. 로이터는 AI 발전으로 TSMC가 상당한 수혜를 입었다면서 태블릿 같은 소비자용 전자제품 수요는 감소했지만 이를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의 강력한 매출을 보여줬다고 분석을 했고요. 블룸버그도 이 가전시장 성장세는 미미했으나 TSMC가 첨단 제조 방식으로 전환을 하면서 수익성은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을 했습니다. TSMC는 또 오늘 16일에 3분기 실적 설명회를 열 예정인데요. 이 자리에서 연간 가이던스라든지 구체적인 실적도 함께 발표할 예정이니까요. 이 날짜도 함께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TSMC 최근에 주가가 고공행진 해오고 있는데 계속해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조금 내렸지만 그래도 주가 우상향하는 차트 흐름도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는 소비재로 가보겠습니다. 저희가 코스트코의 성적표도 조금 기다렸었는데 매출 실적이 나왔죠? 네, 코스트코가 9월 매출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분기 실적은 아니고 9월 매출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9월 순 매출액은 265억 8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8% 증가했고요. 신규 매장 말고 1년 이상 영업한 기존 점포의 매출은 전년비 5.7% 늘어나며 역시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회원들이 디지털 기기를 통해 주문한 모든 배송 매출을 보여주는 디지털 기반 매출도 9월 한 달 동안 26%나 급증을 했는데요. 네. 사실 코스트코가 작년 같은 기간에 허리케인 헬렌과 항만 파업 등의 영향으로 이례적으로 소비가 증가하면서 이 비교 기준이 원래 높아 있던 상태인데 올해는 그보다 더 큰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이번 코스트코의 호실적은 소매업체가 1년 중에 가장 손꼽아 기다리는 연말 쇼핑 시즌을 앞두고 나왔는데요. 이 연말 성수기를 앞두고 탄탄한 소비 흐름을 입증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9월 매출 실적을 발표한 코스트코 정규장에서 3%대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자, 한편 델타는 이제 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최근에 이 항공사들은 이 이코노미 좌석과 프리미엄 좌석의 어떤 수요가 좀 확실히 갈리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말씀 주신 것처럼 델타 실적에서도 확인해 볼 수 있었는데요. 미 주요 항공사 중에서는 델타가 가장 먼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3분기 실적부터 보자면 EPS는 1.71달러, 매출은 152억 달러로 모두 매출 예상을 상회했습니다. 특히 프리미엄 좌석, 예를 들어 1등석과 프리미엄 이코노미 수요가 강세를 보였는데요. 해당 매출이 전년비 9% 증가한 반면 일반 이코노미 매출은 4%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델타는 4분기 가이던스도 좋은 가이던스를 제시를 했습니다. EPS의 경우 1.6에서 1.9달러 사이로 전망을 하면서 예상치를 웃돌았고요. 매출 역시 최대 4% 증가를 전망하면서 월가 예상치인 1.7%보다 높은 수치를 제시했습니다. CEO인 에드 베스터는 보도자료를 통해서 내년에도 매출 증가와 마진 확대, 이익 개선 등 회사의 장기 재무 목표에 부합하는 성장을 이뤄낼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자신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기업들이 입장에서는 고마진 재화나 용역을 잘 판매하면 기업 마진에 크게 그래도 지장을 주지 않고 잘 실적을 가져가기 때문에 도움이 될 텐데 확실히 요즘에 소비 생활들을 보면은 약간 소비 양극화가 나타나고는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델타 항공의 실적 성적표 그리고 주가 추이까지 살펴봤는데 정규장에서 4%대 탄력 받았다는 점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는 이렇게 메가캡 특징주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글로벌 이슈로 가보겠습니다. 저희가 연휴 돌입하기 전에는 이제 실제로 셧다운이 정말 되는 거냐 아닌 거냐, 이거를 지켜보는 게 가장 시장의 큰 관전 포인트였는데 연휴 보내고 왔더니 셧다운이 그새 네. 일주일도 훌쩍 넘어갔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오늘로써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이 9일째 들어갔습니다. 저희가 쉬어가는 사이에 문제가 좀 잘 해결됐으면 좋았을 텐데 아직도 미국 의회는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도 여전히 강경 기조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기존대로 민주당의 주요 사업 예산부터 줄이겠다고 위협하는 건 물론이고요. 연방 공무원을 대거 해고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입장을 계속 내세우면서 연일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직접 민주당의 사업 예산만 삭감할 것이다. 민주당이 셧다운을 원했으니 우리는 그대로 돌려주는 것이다. 이렇게 강한 어조로 말하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미국 정부의 셧다운이 장기화될수록 경제 지표들의 발표는 계속해서 또 미뤄지고 있죠. 원래 연준 의원들의 발언이 중요하긴 했지만 경제 지표가 부재한 만큼 연준 의원들의 발언이 증시를 좌지우지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네. 오늘 공개된 연준 의원들의 발언을 좀 자세히 확인해 보면요. 먼저 가장 눈에 띄었던 건 연준의 마이클 바 부의장의 발언이었습니다. 앞서 시황에서 전해드린 대로 트럼프발 관세가 지속적인 인플레이션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는데요. 고용 지표들이 부진한 건 맞지만 실업자 1인당 구인 비율 등 이 고용 수요와 공급이 대략적인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에 인플레이션, 특히 근원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가 올해 말까지 3% 이상 오를 걸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즉 금리를 추가로 내리는 걸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반면에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는 고용 시장의 침체에 더 무게를 두는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인플레이션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미국 경제나 연준의 신뢰도에 타격을 주겠지만 일단은 고용 시장이 급격하게 냉각되는 건 막아야 하는데 초점을 둬야 하니까 올해 추가로 금리를 더 내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건데요. 전날에 발표된 9월 FOMC 의사록을 보면요. 몇몇 연준 위원들이 금리를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도 확인됐고요. 그런 만큼 앞으로 금리가 추가로 확실히 내린다는 보장보다는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나 이제 셧다운이 풀리면 경제 지표들이 몰아서 공개되겠죠. 줄줄이 공개된 경제 지표들을 조금 더 주시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결국은 지금 연준 내에서도 이렇게 의견이 갈리고 있는 점을 저희가 계속해서 확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사록에서도 그렇고 이어지는 발언도 그런데 저희가 이제 연휴 돌입하기에 앞서서 딱 그 지난주 금요일에 원래 고용 보고서가 발표될 맞아요. 예정이었었죠. 우리 예림 아나운서가 딱 짚어드린 만큼 몰아서 공개될 경제 지표들의 여파가 클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도 좀 앞으로 함께 주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잠시 채팅장을 좀 볼 텐데 에치펄트님께서 오늘 방송 제목이 무섭다라고 하시면서 팩트죠, 팩트. 항상 진실은 무섭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오늘 방송 저희가 라이브 제목이 IMF 증시 과열 경고, 닷컴 버블과 유사하다는 진단을 좀 내리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버블론이 계속해서 좀 잠재울만 하면은 살짝 올라오고 잠재울만 하면 살짝 올라오고 이런 분위기인데 좀 자세하게 어떤 내용인지 좀 짚어볼까요? 네, 이번에는 최근에 부각되고 있는 AI 거품론에 대해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글로벌 IBD도 마찬가지지만 이번에는 IMF와 영란은행까지 이 AI의 낙관론에 대해 경계하고 나섰습니다. 먼저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는 AI에 대한 낙관적인 심리가 갑자기 전환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럴 경우 세계 경제 전반에 충격을 줄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현재 주식시장 밸류에이션이 25년 전 인터넷 붐, 닷컴 버블 당시의 수준에 근접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즉 AI 관련주들의 주가가 급락하게 된다면 세계 경제 성장세가 둔화되는 건 불보듯 뻔하다. 그렇게 되면 개발도상국들은 이 여파를 피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 배경으로는 금 가격이 처음으로 4,000달러를 돌파한 게 가장 큰 이유로 꼽히고 있는데요. 이제 불확실성이 새로운 표준이 되었기 때문에 안전벨트를 단단히 매야 한다고 당부하기로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란은행에서 발표한 회의록도 같은 점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현재 AI 붐이 2000년 닷컴 버블 붕괴 당시와 유사한 시장 구조라는 점을 언급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갑작스러운 조정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실 오늘 증시가 이렇게 낙폭을 좀 키운 이유도 AI 붐에 대한 과열 매수세 또는 AI에 대한 경계심이 한몫하기도 했는데요. 글로벌 IB들의 반응도 좀 확인해 보면요. 네. 파이퍼 샌들러는 단기적으로 상승세를 보이는 주식에 대해선 경계심을 갖는 게 현명하다고 강조했고요. UBS에서는 AI 기업 내 순환 투자, 그러니까 AI 기업들이 자금을 돌려막게 한다는 뜻이겠죠. 이러한 순환 투자와 AI가 주도하고 있는 주식시장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어제 젠슨왕 씨의 발언도 있었죠. 2000년 닷컴 버블 당시엔 인터넷 기업 전체 가치를 합쳐도 400억 달러 수준에 불과했지만 지금 AI 인프라를 구축하는 하이퍼스케일러들은 이미 2조 5천억 달러가 넘는 실제 사업을 운영 중이라고 말했는데요. 수조 달러 규모의 거대한 전환기에 이제 막 수천억 달러를
수천억 달러를 투입했을 뿐이라고 말하면서 AI 낙관론에 다시 불을 지핀 겁니다. 모건 스탠리에서도 닷컴버블 당시 기업들은 사업 모델도 제대로 갖추지 못했고 수익도 없었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젠슨학 CEO 마찬가지로 현재 빅테크 기업들의 수익 창출 능력을 그때와 비교하면 안 되기 때문에 AI 거품론 이야기와는 좀 어긋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에 계속해서 찬물을 끼얹고 있는 이 거품론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 확실히 지금 밸류에 대한 경계감은 좀 가질 수밖에 없는 구간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 채팅창에도 오늘 방송 시작하기에 앞서서 또 출석 체크해주신 분이 네. 닷컴 버블 때랑은 당연히 다르죠. 지금은 실적이 찍히는데 이렇게 그렇죠. 얘기를 해주고도 계시고요. 저희 채팅창에 채원이 에미넴님께서 AI가 버블이라면 하고 뒷말을 지금 해주시지 않아서 어떤 의견이신지 너무너무 궁금한데 아마 여러분들도 요즘에 이런 뉴스 보시면은 좀 많이 궁금하시지 않을까 시장에 대한 뷰 고민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잠시 후에 이 부분 김선영 대표님 모시고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저희는 이렇게 김예림 아나운서와 글로벌 이슈까지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마저 특징주들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시장이 쉬어가는 사이에 중국에서 히토류 카드가 다시 한번 불거지는 분위기였는데 여기에 관련주들이 좀 움직였죠. 네, 이 중국이 히토류 수출 통제 카드를 다시 한번 꺼내 들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중국이 이렇게 수위를 높인 것에 대해서 이달 말에 있을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를 앞두고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일종의 신경전으로 풀이하고 있는데요. 네. 중국이 히토류 및 핵심 광물 제품의 수출 제한을 강화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0.1%라도 중국산 히토류가 들어간 제품을 밖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외국 기업은 반드시 수출 허가서를 받아야 하고요. 또 중국의 추출 정제, 자석 재활용 기술을 사용한 기업도 별도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CNBC가 인용한 미 행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어떠한 사전 예고도 없이 발표가 됐으며 중국이 전 세계 기술 공급망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MP 머티리얼즈나 리튬 아메리카스 등 핵심 광물 기업에 적극 투자하고 있는데요. 이번 중국의 수출 통제 조치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내 공급망 구축에 더 공격적으로 투자할 거다 이런 기대감이 커진 상태고요. 실제로도 오늘장 관련주 주가가 일제히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관련주로는 지금 현재 화면에 라마코 리소시스의 주가를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 정규장에서 11%대 탄력받으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고요. 그 외에 다른 종목들 에너지 퓨얼셀 같은 경우도 함께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였는데 이 중국에서 히토류 말고 리튬 아메리카스도 잠시 아까 언급을 같이 해주셨어요. 네, 중국이 히토류뿐만 아니라 반도체와 배터리 관련 품목까지 수출을 통제하는 조치를 내놨습니다. 여기에는 리튬이온 배터리 역시 포함이 됐고요. 수출 통제는 내달 8일부터 정식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해당 소식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리튬 아메리카스 주가가 오늘장 강세를 띠기도 했습니다. 네, 리튬 아메리카스 현재 화면으로 함께 확인을 해보시면 정규장에서 2%대 강세를 보였습니다. 최근에 저희 특징주로 정말 많이 좀 언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개별 기업들 소식 좀 살펴볼까요? 네, 그리고 이 히토류 관련해서 호재를 입었던 기업이죠. MP 머티리얼즈가 해당 소식 외에도 투자 의견 상향 호재가 또 있었습니다. BMO 캐피탈에서 투자 의견을 시장 수익률 수준 퍼폼으로 상향을 하고 목표가는 $76로 제시를 했고요. 이번에 최근에 맺었던 국방부와의 파트너십을 긍정 평가하면서 히토류 분야의 챔피언이라고 이렇게 재밌게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어찌 보면 간밤에 딱 하루만 봤을 때는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라고는 볼 수 없는 종목이지만 오히려 이 관련 섹터 안에서 조금 저희가 안정적으로 이 이슈와 함께 체크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포인트입니다. MP 머티리얼즈 목표 주가 $76 제시됐다는 점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자, 그 다음으로는 구다렉스라는 기업이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회사인가요?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 미국에서 약값을 비교하고 또 쿠폰으로 할인받을 수 있게끔 도와주는 플랫폼입니다. 네. 이 트럼프 행정부와 트럼프 RX 웹사이트 참여를 논의 중이라는 로이터의 보도가 있었는데요. 이 사이트는 내년 공식 출범할 예정이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이 트럼프 RX 웹사이트를 소개할 때 소비자들이 의약품을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통로라고 소개한 바 있습니다. 로이터는 트럼프 RX가 단순히 이
제약사들의 할인 링크를 모아둔 사이트가 아니라 뭐 약국과 할인 플랫폼까지 전반적으로 아우르는 형태로 조금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을 내놨습니다. 네, 구다렉스 홀딩스 티커는 GDRX고요. 정규장에서 거의 6% 가까운 상승세, 애프터마켓에서도 여기에 추가적인 탄력을 더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약값을 비교하게 해주는 플랫폼 기업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저희가 인텔로 가볼 텐데 인텔도 저희가 뭐 특징주 시간에 전해드릴 때마다 이제는 시장에서 좀 포지션을 되찾기 위한 그런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제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기대감을 다시 한번 키울 수 있는 내용이 나왔죠. 네, 제가 전해드렸던 인텔 소식만 해도 약간 몇 가지가 되는데 맞아요. 다 네. 호재였거든요. 오늘 나왔던 내용도 역시나 긍정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인텔이 18A 공정으로 제작한 펜서 레이크를 공개를 했습니다. 새로운 노트북용 프로세서인데요. 인텔은 복잡한 연산이 필요할 때는 이 강력한 성능을 발휘하면서도 동시에는 전력은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설계가 됐다고 소개를 했습니다. 이와 함께 18A 공정이 적용된 팹 52 공장이 완전 가동에 들어갔다고도 발표를 했습니다. 인텔은 18A가 미국에서 개발되고 제작되는 가장 진보된 반도체 생산 기술이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생산량을 늘릴 준비가 돼 있다면서 차세대 제조 역량에 대한 자신감 역시 인텔은 내비쳤습니다. 딱 인텔이 다시 한번 시장에 대한 어떤 출발선에서 의지를 다지고 신발끈을 묶는 듯한 그런 좀 분위기가 느껴지는 소식입니다. 정규장에서 1% 가까이 오름세 보였던 인텔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노보노디스크를 저희가 마지막 특징주로 좀 살펴볼게요. 네, 노보노디스크는 미국의 아케로 테라퓨틱스를 최대 52억 달러에 인수한다는 발표가 있었는데요. 노보노디스크의 새 CEO는 지난 7월에 취임한 이후 비만이나 당뇨 등 대사질환 치료제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왔습니다. CEO는 내년 인도와 중국 등에서 이 위고비의 핵심 성분이라고 할 수 있는 세마글루타이드의 특허가 만료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가 절실하다고 강조를 해왔는데요. 이번 인수가 이 향후 성장의 핵심 기반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아케로의 대사 이상성 지방간염 치료제인 에프록시퍼민은 후기 임상 단계에 놓여져 있고요. BMO는 이번 거래를 두고 이 다우스다르 새 CEO가 회사를 재궤도에 올려놓기 위한 긍정적인 조치로 보인다 이렇게 낙관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노보노디스크는 부채를 통해서 이번 인수 자금을 조달할 계획입니다. 네, 이렇게 노보노디스크가 아케로를 인수한다는 발표 소식 살펴봤고요. 해당 소식에 오히려 아케로가 지금 정규장에서 16%대의 탄력을 보여주기도 했다는 점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는 특징주들 살펴봤는데 채팅창에서 우리 귀염댕이 지윤이라고 미래님께서 얘기를 해주셨어요. 우리 지윤 아나운서 대타가 오늘까지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은비캐스터가 돌아올 예정입니다. 네, 우리 지윤 아나운서는 또 계속해서 여러분들 당잠사에서 꼭 한번 만나보시고요. 저희는 다음에 또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도 이 보석 같은 종목들 많이 발굴해준 김예림 아나운서도 정말 수고하셨고요. 저희는 이제 다음 주에 만날게요.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여러분은 오늘 아침 글로벌 증시 브리핑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는 잘 쉬어온 만큼 이제 다시 한번 시장의 방향성 체크를 하고요. 앞으로의 투자 전략도 잘 정비를 해봐야겠죠. 자, 오늘 금요일 LNS홀딩스 김선영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맞습니다. 대표님 연휴에는 네. 잘 쉬셨는지 아니면 또 이 일과 이 시장 지켜보는데 바쁘셨는지 어떻게 보내셨어요? 뭐 휴가가 있어도요. 뭐 시장은 계속 보기 때문에 뭐 시장 보는 건 똑같이 봤습니다. 뭐 연휴랑 크게 상관없는 것 같고요. 뭐 특히 이제 우리가 쉬는 동안에 미국 같은 경우도 계속 돌아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맞아요. 네. 계속 지표 확인하고 뭐 이슈 확인하고는 있었는데 다행히 뭐 큼지막한 안 좋은 이슈는 없어서 뭐 다행이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네, 큼지막한 안 좋은 이슈는 없었다. 이 말씀 한마디로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투자자분들도 좀 같은 마음이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목요일에 저희가 이제 다음 주에 인사드릴게요라고 하니까 네. 채팅창에 방송 쉬지 말아주세요. 뭐 이런 분들도 계셨거든요. 그게 바로 우리 투자자의 마음이 아닐까 싶은데 자, 시장이 쉬지 않고 미국 시장 잘 올라오다 간밤에는 뭐 조금 숨고르기 했습니다. 우선 간밤 시장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은 뭐 미국이든지 우리나라든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뭐 대형주 위주의 흐름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뭐 일단 뭐 여러분들 핀비즈맵 같은 거 자주 보시면 아시겠지만 불긋불긋했습니다. 말 그대로 좀 시장이 좀 안 좋았다, 좀 쉬는 종목들이 좀 꽤 많았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나라가 쉬는 동안 사실 미증시는 계속 좀 좋은 모습 보였기 때문에 뭐 차익 실현이 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보통 금요일쯤 되면은 쉬어가는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미증시 같은 경우는 밤에 좀 쉬어가는 흐름이 나와도 여러분들이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을 것 같다는 말씀을 미리 좀 드리고 어제 같은 경우는 시장은 쉬었는데 사실 뭐 엔비디아 같은 기업들은 계속 좀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TSMC도 예상보다 더 좋은 실적을 발표했고 그렇죠. 제가 보더라도 이렇게 좋아도 되나 싶을 정도로 TSMC 실적이 잘 나왔는데 오히려 그게 AI 관련주들한테 좋은 영향을 좀 미쳤을 것이고 분명히 그게 오늘 우리나라의 AI 관련주들, 대형 IT주들한테 좋은 흐름을 만들어 줄 것이고 제가 장전 흐름을 좀 못 보고 들어왔는데 분명히 오늘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셀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종목들 위주로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지수는 분명히 올라갈 것이고 근데 이제 지수가 그 기업들 시총 최상위 기업들이 이끌어준 시장이 된다라고 하면은 나머지 중소형 단에서는 분명히 물량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과연 이 밸런스가 오늘 어느 정도 맞춰지냐 따라 가지고 우리나라 증시의 어떤 마감 상황은 좀 달라지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오늘 좋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지수 관련 ETF 가지고 계신 분들 좋을 건데 나머지 중소형 단에서는 특히 뭐 나머지 업종들에서는 물량이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런 흐름을 자연스러운 흐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관건은 또 환율이 여기 시장에서 또 많이 올랐어요. 아, 그쵸, 1425원까지 올라갔다는 부분인데 외국인들이 과연 어떻게 반응을 해줄 것인가. 일단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쪽으로도 외국인들이 보통 나오는 게 정상인데 환율 때문에 빠져나가야 된다고 하면은 결국은 또 나머지 단에서 매도가 나오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로 들어가는 게 또 들어가는 흐름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너무 갭차가 크게 벌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흐름이 막판까지 어떻게 될까 사실 그것도 조금 우리가 오늘 관전 포인트로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주시할 점 지금 뭐 미증시도 국내 증시도 결국은 조금 큰 형님이 지수는 끌고 가겠지만 중소형주가 또 어떻게 움직이게 될지 여기에 오늘 우리 시장은 저희가 환율에 따른 이 수급, 외국인의 수급의 반응도 봐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자, 앞서 지금 이 반도체 쪽에서 좋은 소식들 계속해서 전하고 있는 점을 짚어주셨는데 시장에서는 그런데도 자꾸 이렇게 온도를 낮추는 그런 소식들이 나오기는 해요. IMF나 영란은행에서 이 닷컴 버블급 AI 버블에 대한 우려 다시 한번 좀 내놓고 있는데 이게 시장이 밸류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부분을 내놓는 건지 정말 걱정할 부분인지 이게 반복이 돼도 또 한 번 놀라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래도 저번에도 대표님이 그래도 그때랑은 다르다라는 얘기 잠깐 짚어주셨잖아요. 네. 네. 결국은 못 따라가는 거예요. IMF 같은 그런 이제 집단들이 지금의 이 시대를 못 따라간다라고 저는 이제 평가를 하고 싶어요. 네. 그리고 뭐 사실 월가도 마찬가지예요. 최근에 보면 제가 팔란티어라는 기업을 좀 예로 많이 드리잖아요. 팔란티어 같은 기업들이 기존에 있는 다른 기업들과 밸류를 똑같이 해가지고 어떤 업종을 넣어서 그 업종에 팔란티어는 어떤 업종이야라고 보통 이게 보면은 이게 증권업계도 되게 우리가 보통 꼰대 문화 이런 얘기를 표현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증권업계도 그래요. 왜냐하면 기준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팔란티어 같이 새로운 산업이 나오게 되면은 그걸 어쨌든 분석을 하려고 하면 기존의 업종을 어디든지 때려 맞춰 넣어야 되는데 안 맞거든요. 테슬라도 마찬가지예요. 원래는 자동차 파는 기업이었는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그쵸, 보면. 네. 그렇기 때문에 뭔가 패러다임이 바뀌면 그에 맞춰서 새로운 뭔가 분석법이 나와야 되고 뭔가 새로운 걸 계속 발전시켜야 되는데 그걸 못 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또 IMF 같은 경우도 예전에 이제 닷컴 버블 때는 IMF가 또 그때 어떤 나름의 분석을 가지고 있겠지만
그때랑 지금이랑은 일단 첫 번째로 그때는 실적이 그렇게 붙지 못한 상태에서 많이 올라가는 기업들이 많았다는 게 현실이었고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많이 그랬죠. 근데 지금은 실적이 뒷받침되고 오히려 엔비디아 같은 기업들은 첫 번째로 지금 미국이 제재를 걸어주는 나라들한테는 수출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 근데 아랍에미리트는 뚫렸어요. 뭐 아랍권 쪽은 뚫린 그쵸, 것 같은데 더 많은 매출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미국의 어떤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더 많은 매출을 못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 같은 기업들이 지금 나오는 매출보다 더 높은 매출을 만들어낼 가능성은 전 충분히 높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요거에 대한 부분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뭐 지금 워낙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 같은 부분도 그렇고 워낙 수요가 높아요. 근데 이제 오히려 팹리스 기업, 특히 이제 엔비디아 같은 팹리스 기업들은 더 많이 팔고 싶은데 그거를 이제 찍어주는 공장 역할하는 TSMC 같은 기업들이 이미 라인들이 풀이기 때문에 더 생산을 많이 해줄수록 그걸 그대로 매출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찍어내주지를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이 수요를 공급이 못 따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뭐 버블을 만들어낸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물론 어느 정도쯤 되면 버블의 영역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이제 미국 전반적으로 지금 보면은 과하게 버블이 껴있는 혹은 이제 이 실적보다 더 많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기업들도 분명히 있긴 있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모든 업종들, 전 시장을 다 버블이라고 치부하기엔 지금 분명히 좀 무리가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저는 최소한 1년 이상은 더 갈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거 가지고 너무 마음 쓰실 필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 시장 상황을 이 과거 히스토리에 꼭 이렇게 꼭 맞춰서 비교할 수 있는 그게 전혀 아닌데 그런 비교는 오히려 좀 괜한 우려감만 키울 수 있다. 저희가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지금 엔비디아에 대한 이야기 마침 딱 대표님이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젠슨 학 CEO도 블랙일 정말 높은 수요 보이고 있고 새로운 산업혁명의 출발점이다. 이런 코멘트까지도 내놨고 뭐 시장에서 오라클의 마진에 대한 우려가 한번 불거졌을 때 뭐 초반에는 그럴 수 있다. 자리 잡으면 놀라운 수익성 보일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 보이면서 버블론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대표님 그럼 저희가 반도체 이야기 나왔으니까 좀 바로 가볼 텐데 간밤에 시장이 좀 쉬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란히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던 게 바로 엔비디아와 AMD였어요. 우선 엔비디아에 대한 이야기 조금 더 해볼게요. 폭발적인 수요, 지금 수요가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는 상황이다. 라는 이야기 더 해주셨는데 그럼에도 신고가 경신에 대해서 지금 투자 전략 좀 궁금해하신 분들 계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1년은 더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럼요.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지금 보면은 이제 보통 밸류를 선정할 때 이제 이 회사가 어느 정도 장사를 할 수 있는지를 좀 많이 봐요. 근데 지금 만약 엔비디아가 예를 들어서 지금 막 중국에도 다 팔 수 있고 막 아랍에도 다 팔 수 있고 전 세계를 대상으로 이미 장사를 다 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이면 저는 조금 버블이에요. 왜냐하면 새로운 구매자가 나오지 않는 상황이기 그쵸, 때문에 지금은 좀 버블일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때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새로운 제품 블랙에를 넘어서 이제 그때 루빈이 언제 나온다. 루빈 나올 때 한번 기대해 보십시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 지금 못 팔고 있잖아요. 세계에서 제일 많이 칩을 사줄 수 있는 국가가 어디입니까? 중국인데 중국한테 지금 전혀 못 팔고 있잖아요. 일부는 팔고 있지만 못 팔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엔비디아가 이제 늘릴 수 있는 매출의 그 업사이드는 전 더 높다라고 봐요. 정치적인 노름 중간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엔비디아에 대한 어떤 밸류를 더 높게 책정을 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근데 뭐 지금 상황만 놓고 봤을 때는 수출을 못하기 때문에 지금만 놓고 생각하자라고 하지만 이렇게 항상 과거를 생각해 봤을 때 공급의 수요를 못 따라가는 이런 산업에서는 이제 버블 논란이 나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됐습니다. 항상. 정말 이 버블에 대해서는 우려할 필요가 없다. 여기에 또 한 번 지금 시장의 강자로 떠오르고 있는 게 바로 AMD입니다. 이 연휴 동안에는 정말 미증시 이야기하시는 분들 AMD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연휴 시작과 함께 시세 쏘아 올려서 그 안에만 거의 40% 넘게 좀 오름세를 보여줬습니다. 물론 간밤에는 조금 이 고점을 찍고 나서 숨고르기 하기는 했는데 오픈 AI발 대규모 호재를 좀 전해왔잖아요. 여기에 지금 엔비디아의 뭐 포지션에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고 계속 같이 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좀 기대가 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뭐 저는 우리 방송에서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AMD에 대한 긍정적인 표현 계속 제시를 해드렸어요. 뭐 리사수 CEO에 대해서 제가 워낙 리사수 CEO를 좋아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AMD가 지난번에 트럼프의 이제 중동 순방에도 같이 따라다니면서 결국 이제 계속 뭔가 매출을 만들어내고 있고 수주를 따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보통 이런 표현하기엔 조금 무리가 있는데. 보통 떨어지는 콩고물을 받아먹는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물론 지금 시장이 압도적으로 AI 칩 하면 엔비디아가 맞긴 맞아요. 근데 우리가 항상 놓치지 말아야 될 사실이 뭐냐면은
우리는 계속 대장주만 찾으려고 그래요. 제가 그때 똑같은 표현 썼었거든요. 맞아요. 이 AMD에 대해서 1등만 볼 게 아니다. 맞아요. 2등도 잘한다. 맞아요. 라는 2등도 이야기. 잘 먹고 잘 살아요. 심지어 5등, 6등, 10등도 잘 먹고 잘 살아요. 제 농담 아니고 진짜 진담으로 제 친구 중에 제일 잘 사는 친구가 고등학교 때 방에서 그 꼴찌했던 친구예요. 정말 잘 살거든요, 그 친구가. 장사를 잘해가지고 저 네. 엄청난 부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제가 우스갯소리를 드리지만 대장을 찾으려고 항상 하다 보니까 무조건 1등만 투자해야 되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는데 아니에요. AMD도 물론 갭이 많이 벌어져 있긴 하지만 AMD 칩이 안 좋은 건 아니었거든요. 말 그대로 SK하이닉스가 한참 갈 때 제가 삼성전자 배수하시라고 계속 말씀드렸던 이유도 그거예요. 따라갈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와 AMD 두 기업 간에 어떤 얼라이언스가 있었던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두 기업은 관심 가지시라는 말씀을 계속 드렸죠. 오히려 업사이드는 삼성보다 이제 SK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도 높을 수 있다는 말씀 드렸고 그리고 엔비디아도 좋겠지만 AMD도 올라갈 수 있는 구석이 좀 있기 때문에 관심 가지시라는 말씀 드렸는데 똑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AI라는 열풍이 사라지기 전까지는 이제 두 기업은 더 좋은 모습 보일 거고요. 오히려 나중에 엔비디아가 더 선두에서 더 많이 뽑아내잖아요. 근데 그 흐름이 꺾이면은 이제 그 다음 순으로 좀 상대적으로 못 오른 기업으로 수급이 들어가요. 그때는 아마 AMD가 더 좀 수급이 붙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물론 그 전에 AMD가 많이 오르면 못 들어가요. 근데 이제 AMD가 상대적으로 상승률이 엔비디아보다 저조한데 엔비디아의 어떤 상승률이 꺾였다라면 그 수급이 그대로 AMD로 들어가거든요. 저는 그래서 AMD랑 이 엔비디아는 계속 좀 같이 투자를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서로가 이 포지션을 위협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같이 볼 수 있다. 여기에 수급의 배턴 터치도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포지션도 갈 수 있으니까요. 함께 저희가 관심 가져보겠습니다. 대표님 그러면 이제 뭐 국내 개장 앞두고 있지만 삼성전자 이야기 잠깐 나왔으니까 같이 좀 여쭤볼게요. 지금 한 매체 단독으로 엔비디아 최신 AI 가속기 GB300에 삼성전자 HBM3 탑재가 거의 사실상 확정된 걸로 파악된다. 젠슨학 CEO가 뭐 서신을 보냈고 구체적인 내용을 조율 중이다. 사실 이 내용 때문에 거의 1년 넘게 투자자분들은 너무나 많이 기다려왔던 그런 이야기잖아요. 네. 삼성전자 그리고 오늘 장에서도 뭐 긍정적인 전망 얘기를 해주셨어요, 사실. 네, 삼성전자는 뭐 저는 계속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고요. 이게 뭐 9만 원은 당연히 넘어가는 거고 이제 10만 원을 언제 가냐 사실 그게 제일 관건인 것 같은데 일단 저는 10만 원 올해는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너무 빠른 거는 좀 안 좋다라고 생각했지만 올해 뭐 10만 원은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아마 9만 원대 지금 지금 가격대쯤 되면은 아마도 많은 분들이 나 물린 가격대 됐으니까 이제 빠져나와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그때 지난번 고점을 기록했을 때와 지금이랑 좀 다른 게 뭐냐면은 그때는 오히려 반도체 원탑이었어요. 삼성전자 내에서. 근데 지금 보면 이 휴대폰도 좋아졌죠. 디스플레이도 앞으로 좋아질 거라 생각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삼성전자 다 살아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업사이드는 좀 높게 봐야 되고 이제 삼성전자도 사실 엔비디아나 AMD처럼 마찬가지로 저는 그냥 내년까지 그냥 편안하게 투자하셔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그냥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역시나 내년까지 이 긍정적인 전망 오늘 장에서 특히나 삼성전자의 추이가 조금 기대가 되는데요. 저희가 이제 국내 증시 개장을 얼마 안 남겨두고 있기 때문에 이제 개장 상황 점검해보고 김선영 대표님과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긴 연휴를 앞두고 우리 시장이 지난주 전반적으로 관망세가 짙었다가 정말 연휴 돌입 직전에 이 코스피 대형주로 수급, 특히나 외국인의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는 흐름을 보였죠. 오늘 예상 체결 지수에서도 이 강세 이어갈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이 상승 출발 대기하는 가운데 코스피가 2% 넘게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코스닥도 1% 가까운 상승불 속에서 출발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국내 증시도 오늘 강세 이어갈 걸로 보이고 일본 증시도 우리가 쉬어가는 동안 정말 강한 모습 보였습니다. 특히나 이 자민당에서 이 다카이치 사나이 총재, 신임 총재가 선출이 되면서 이른바 다카이치 트레이드라는 키워드도 다시 한번 나오고 있고요. 완화적인 재정 정책에 대한 기대감도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이번 주를 마무리하는 이 금요일 장에서는 과연 시장이 어떤 흐름을 보일지 이 부분도 저희가 오늘의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저희가 수급의 향방에 대한 부분도 앞서 김선영 대표님과 좀 얘기를 해봤는데 이 대형주 위주로는 들어오겠지만 시장이 연휴 동안에 역외 환율에서 1,420원대까지 올라갔었던 만큼 오늘 중소형주 땅에서는 또 어떤 반응이 나올지 이 부분도 저희가 지켜볼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10월 10일 긴 연휴를 마치고 국내 시장이 오늘 다시 한번 출발합니다. 저희가 예상 체결 지수에서도 상승
상승 출발을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저희가 쉬어가는 동안 미국 증시는 상승 흐름 이어가다가 간밤에는 조금 숨고르기를 보였지만 그래도 반도체 단에서는 엔비디아와 AMD 함께 상승불 강한 모습을 이어왔던 점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만큼 오늘 시총 상위주들의 반응도 참 궁금한 상황인데요. 자, 예상 체결 지수에서 2%대의 상승불을 보였던 코스피 현재 역시 2%대 강세 보이면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지수가 1%대 상승불 켜내고 있네요. 1.38% 오르면서 3,594선에서 거래 출발합니다. 예상 체결 지수보다는 조금은 약하지만 그래도 역시나 오늘 강한 모습으로 금요일장을 쏘아 올리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도 0.61% 오름세 오늘 양시장이 함께 상승 출발합니다. 현재 오늘 개장 지수는 858선, 859선까지도 기록하고 있는 우리 시장입니다. 자, 그렇다면 시가총액 상위주들의 반응은 어떨지. 자,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역시 강한 탄력으로 출발하는데요. 삼성전자 5%대 빨간불 속에 현재 93,500원 선 기록합니다. SK하이닉스 7%대 강세 42만 4천원 선에서 거래 출발하고 있습니다. 반면 금요일장에서 놀라운 시세 보여줬던 LG에너지솔루션이 오늘은 상승분을 반납하고 있는데 현재 9% 넘게 내리면서 36만 2천원 선. 아무래도 반도체 투톱이 이끌어주고 있지만 LG에너지솔루션이 오늘 지수의 상승폭을 조금은 줄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3%대 약세 106만 4천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KB금융도 3%대 내림세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두산에너빌리티는 3% 가까이 오르면서 66,600원의 장 초반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총 상위주 안에서 코스피에서는 조금 상승과 하락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이어서 코스닥 시총 상위주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 코스닥 1위인 알테오제는 1% 넘게 내리면서 46만 5천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는 보합권에서 엇갈리고 있고요. 페트론이 2% 약세 29만 4,500원 선 현재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파마리서치도 지금 3% 가까이 빠지면서 53만 4천원 선에 거래되고 있는데요. 오늘 코스닥 시총 상위단에서는 전반적으로 제약바이오주가 조금은 약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리노공업의 상승불이 돋보이는 가운데 현재 2%대 강세에 54,700원 선에서 이렇게 시총 상위주는 이 섹터별로 엇갈린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함께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가 업종별로 살펴봤을 때는 조금 어떤 흐름이 나타나고 있을까요? 자, 코스피에서는 역시나 상승률 상위 업종의 전기전자가 자리 잡고 있는데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함께 이 상승세를 이끌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DB하이텍도 5%대 빨간불 속에 5만 9천원 선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네요. 이어서 제조업종도 오늘 2%대 상승 업종 지수를 보여주고 있고요. 기계 장비, 의료 정밀 기기까지도 함께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증권도 1%대 상승세. 하지만 오늘 지수가 이렇게 상승불을 켜냄에도 불구하고 업종별로는 거의 반반 갈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대형주와 중소형주의 희비가 교차하기 때문일 텐데 업종별로 봤을 때는 금속과 운송, 창고, 통신이 1% 내외의 하락으로 업종 지수 출발하고 있다는 점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자, 이런 가운데 오늘 지수는 코스피 지수가 현재 3,600을 돌파하고 있습니다. 현재 3,603선을 기록하는 코스피 지수입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도 업종별로 추이 살펴볼 텐데요. 코스닥에서는 오늘 비금속 업종이 상승률 상위로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에 기계 장비, 전기, 전자까지 1에서 2%대의 상승불을 켜내고 있는데요. 반면 코스닥 시장에서 운송, 창고가 2% 넘게 내리고 있고 섬유, 의류도 오늘 약세로 출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일본 증시의 추이를 좀 확인을 해볼 텐데 오늘은 소폭의 내림세로 거래 출발하면서 이 사상 최고치 경신 랠리에서 조금 쉬어가는 니케이 지수입니다. 오늘 0.47% 내리면서 48,340에서 50선 등락을 가져가고 있고요. 엔달러 환율이 0.35% 오름세 153엔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407원 선에서 움직임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국내와 일본 증시 흐름까지 살펴봤습니다. 국내 오늘 딱 지금 대표님이 진단해 주셨던, 전망해 주셨던 대로 대형주와 중소형주 엇갈리고 있네요. 딱 그 느낌인 것 같아요. 네. 뭐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딱 예상대로 됐다라고 하는 거는 다행이죠. 그러니까 제가 사실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누군가의 예상대로 되지 않은 시장이 정말 제일 무섭다라고 했는데 제가 이제 장전부터 말씀드리는 그대로 그냥 그대로 됐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뭐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락하는 업종들이 너무 지금 명확하게 이유가 나온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대형주의 어떤 흐름으로 인해서 코스피가 하드 캐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나머지 업종들은 좀 쉽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오늘은 전반적으로 좀 여러분들이 버텨야 되는 시장인 것 같고, 뭐 업종별로 좀 드리멘트 말씀이 좀 있는 업종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이건 뭐 잠시 후에 시간이 되면 좀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전체적으로 시장은 그냥 딱 예상한 그 정도로 이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은 그냥 뭐 주식시장이 열리긴 열렸지만 그냥 쉬는 날이다, 쉬는 날이 이어지는구나라고 생각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버티자 쉬어가자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업종별 흐름에 대한 진단 지금 바로 좀 들어볼까요? 일단은 지금 네. 다행히 반도체 쪽은 좋아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워낙 그러니까요. 강세를 네. 보여주고 있고, 저도 이게 시작하면서 이제 삼성전자가 5%고 지금 SK하이닉스가 6%대, 6.8%대거든요.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93,600원대. 요 조금만 오늘대로 한두 번만 더 가면 다음 주면 10만 원을 돌파한다는 그런 단순 계산이 나오는데, 물론 단순 계산처럼 되지는 않겠죠. 근데 일단 오늘 제일 특징적인 거, 여러분 아마 걱정하실 텐데 지금 2차전지 관련 쪽이 조금 네. 애매한 모습을 보여요. 근데 다행인 거는 지금 LG엔솔이 떨어지는 거는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감당을 해야죠, 이거는. 왜냐하면 이제 이 대전 화재에 났었던 그 배터리가 LG엔솔 배터리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오늘 영향을 받고 있고, 이것 때문에 지금 에코프로 BM 사실 장 시작하면서부터는 괜찮았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장하면서 같이 밀려내고 위아더 월드하면서 같이 내려가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고,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도 같은 업종이 있긴 하지만 이것도 사실 포스코홀딩스 자체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실적에 대한 부분이 하향 조정이 될 수 있고, 뭔가 네. 방향성 자체가 아직 나오지 않는 것 같다, 이런 내용이 나오면서 좀 하락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저는 일단 LG엔솔이나 이런 2차전지 관련 기업들에 대해서는 계속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는 것 같아요. 좀 이제 실적이 좀 좋아지고 분위기 좀 좋아지나 싶었는데, 이런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좀 데미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업종인데, 일단 저는 오히려 이런 거를 또 여러분들이 뭐 매도의 기회를 삼다기보다는 지금은 좀 버티시면서 2차전지는 정말 힘드신 거 알긴 아는데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건 사실 단기적인 이슈잖아요. 그리고 이제 배터리 화재에 대한 부분을 뭐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까지는 뭐 중국계 많이 화재가 났어라고 하는데, 뭐 배터리는 다 화재가 많이 나요. 사실은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것도 아프지만 일단 좀 버티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오늘 뭐 바이오 제약주들도 좀 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이오 제약주들 아무래도 최근에 분위기가 좀 살아나나 싶었는데 좀 쉬고 있는 흐름인데, 이것도 어쨌든 단기적인 흐름으로 좀 판단이 돼요. 차익 실현이 좀 나오면서. 근데 이게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한번 크게 움직이고 나서, 특히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크게 움직이고 나서 좀 며칠 한 6, 7거래 연속 지금 좀 쉬어가는 흐름이 나오고 있거든요. 뭐 하락률은 좀 있어 보이긴 하지만 차트를 보면 여전히 좀 지지를 받고 있는 그런 형국이기 때문에 일단 업종들로 보시더라도 네. 오늘은 그냥 차익 실현이 조금 이어질 뿐이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환율이 조금 애매한 상황이 만들어지고, 네, 결국 그러네요. 코스닥도 돌아서네요. 코스피도 좀 이제 상승률을 반복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걱정했던 건 이거예요. 그러니까 초반 분위기는 좋을 수 있는데 대형주들 아무리 좋아도 중소형 단 나머지 단에서 이제 종목들이 밀려버리게 되면은 전체적인 지수가 밀릴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오늘 막판까지는 조금 지켜봐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지켜봐야 되는 시장이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지금 말씀 듣는 동안 딱 짚어주신 대로 코스닥이 지금 약세로 좀 돌아섰습니다. 0.48% 내리면서 850선 가까스로 지켜내고 있는 가운데, 오늘 분명히 수급의 향방, 특히 외국인의 시선도 갈리고 있고요. 코스피에서도 대형주만 조금 담고 있지만 매수폭도 그새 좀 줄어드는 그런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코스닥에서도 시총 상위주들이 전반적으로 다 하락, 리노공업만 상승폭을 지켜내고 있는 가운데, 지금 섹터 별로 희비가 교차하는 부분, 특히나 2차 전지주에 대해서는 개별 종목별로 좀 단기적인 이슈일 수 있다. 이 부분은 버텨야 할 부분이다라는 진단까지도 함께 해주셨으니까요. 여러분들 오늘 국내 증시 투자하실 때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지금 시장에서는 저희가 지표가 없다 보니까 연준 인사들의 발언에 조금 더 좀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는 것 같아요. 특히나 지금 마이클 바 부의장 같은 경우는 역시 인플레에 대한 부분에 좀 더 무게추를 두면서 추가적인 금리 인하 신중해야 한다. FOMC 의사록에서도 뭐 역시나 저희가 계속해서 점도표에서도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었지만 3회 금리 인하, 뭐 2회 금리 인하 조금은 의견이 이렇게 갈리는 것 같은데, 대표님은 늘 사실 2회 금리 인하 이야기 해주셨었잖아요. 네, 뭐 굳이 저는 아직까지도 그래요. 뭐 존 윌리엄스 뉴욕 연준총재 같은 경우도 금리 인하, 추가 금리 인하를 지지한다라고 했는데, 이 추가 금리 인하를 지지한다라고 하는 게 3번 지지하는 건지 2번 지지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건 모르죠. 한 번 더 하기 더 할 거. 되게 네. 애매한 소리를 했어요. 뭐 추가 지지한다.
저도 추가 지지해요. 12월 달에. 그쵸? 12월 달에 해야죠. 네. 그럼요. 네. 그런 상황이어가지고 일단 연준 위원들끼리도 이제 의견이 좀 많이 분분한 것 같아요. 근데 인플레이션이 걱정된다라는 그런 이제 얘기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지금 유가가 되게 낮아요.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인플레이션을 걱정할 때는 제일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유가인데 유가는 저는 계속 낮은 밸류로 유지가 될 거라 판단하고 있거든요. 오펙 플러스도 계속 지금 생산을 해주고 있는 그쵸. 상황이고 그래서 아마 저는 빨라봤자 내년 1분기, 2분기 때쯤까지는 뭐 유가 가지고는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다고 생각되고 있는데 저는 뭐 다른 것보다는 요거를 통해서 이 낮은 유가를 통해서 지금 유가 관련 기업들을 여러분들이 좀 매수를 해보시고 공부를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옥시텐탈 페트롤리움 이런 애들 같이 오렌 버핏도 되게 좋아하잖아요. 네, 그런 기업들도 지금 관심 가지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고 제가 계속 막 밑에 막 바닥권에 있는 기업들 많이 던져드리잖아요. 뭐 AMD 이런 애들. 근데 지금 저는 요즘에 유가 관련 기업들 낮은 유가 가운데서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그거는 뭐 잠깐 공부의 팁으로 공부의 팁으로 드리는 거지 뭐 종목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네. 공부의 팁으로 드리는 거니까 그건 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유가는 하방 요인이 더 나오고 있는 가운데 워낙 물가에 대한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저희가 유가 그리고 관련된 기업들도 정말 꾸준히 지켜볼 필요성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자 한편 지금 정말 무섭게 올라가는 게 또 금인데 금 시세가 또 한 번 계속해서 강세를 이어가면서 연휴 때 이 4,000달러를 돌파하고 조금 뭐 그래도 간밤에는 숨고르기 했습니다. 여기에 올해 들어서 금 ETF 유입 자금이 우리 돈으로 거의 91조 원에 달한다. 그만큼 금에 대한 글로벌 시장의 관심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데 이제는 그러니까 보유하지 않은 분들 입장에서는 금은 계속 멀어져만 가네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금은 사실은 저는 제일 큰 이유는 중국이라고 생각해요. 이유는 두 가지인데 둘 다 중국이에요. 첫 번째로는 이제 중국이 금 매입을 계속 해주면서 오히려 금이 좀 더 올라가는 경향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미국과 이제 미국이 사실 전 세계로 대상으로 한 이제 무역 협상을 지금 진행 중에 있잖아요. 근데 특히 거기에는 제일 끝판대장이 중국인데 중국과 협상이 뭐 잘 아시겠지만 되게 더딥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불확실성을 가지기 때문에 그런 안전자산으로 이제 수급들이 좀 튀면서 올라간다고 판단되고 있어서 결국 지금 금값 올리는 건 중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지 사실 아무도 몰라요. 근데 이게 그쵸. 금을 넘어가지고 이제 네. 플래티넘을 넘어서 팔라디움 이렇게 막 좀 다른 금속들로 많이 좀 이어지고 있는 느낌도 나오거든요. 은값도 많이 올라요, 요즘에는. 그렇죠. 은값 많이 올랐죠. 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이게 보면 안전자산 쪽으로 이제 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 요 흐름이 언제까지 될지는 진짜 아무도 알 수 없는 부분이긴 한데 지금 무리해서 들어가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이 금값을 올리는 이 주체가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그 상황이 마무리가 되게 되면은 오히려 금값은 좀 안정세를 찾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단기적으로 안정세 찾을 것 같지는 않아요. 여전히 좀 ING인 상황이고 이게 미국과 중국 간의 그런 어떤 협상이나 이런 그 감정 싸움이 짧게 끝날 것 같지는 않아가지고 저는 올해는 내내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내내 올라가지 않을까 하지만 지금 너무 무리해서 네. 보지는 말자라는 오히려 금매수에서도 안정적으로 수익 내시려고 하는 분들은요. 그 정도 이상 수익 낼 수 있는 주식들이 훨씬 많아요. 오히려 특히 우리나라에 지금 막 눌리고 있는 기업들 네. 있잖아요. 이런 기업들 매수하시는 게 저는 오히려 훨씬 낫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뭐 금을 보유하고 싶은 건 괜찮은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금은요, 그러니까 뭐 ETF 이런 거 매수하셔도 되지만 실물금이 제일 낫습니다, 사실은. 근데 실물금을 사기엔 지금 되게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금을 매수해서 하는 것보다는 그 업사이드 노릴 바에 차라리 그냥 주식을 매수하시는 게 낫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뭐 금에 대해서 사실 투자자분들 궁금해하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특히나 보유하지 않으신 분들일수록 아무래도 초심자는 ETF인가 뭐 실물금 갖고 싶은데 뭐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그에 대해서도 함께 말씀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우리 시장과 미국 시장이 저희가 코스트코에 대한 매출, 월 매출까지도 함께 나오면서 소비주가 그래도 조금은 반등을 하는 듯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반등 기세를 좀 이어갈 수 있을지 코스트코, 펩시코 이런 종목들 지금 소비주에 대한 관점은 좀 어떻게 보세요? 일단 두 기업에 대해서는 전 중립보다는 조금 바잉 쪽으로. 그러니까 원래 제가 계속 중립이었는데 네. 우리 중립보다는 조금 바잉으로 살짝 올려도 되겠다라고 싶은데 아직까지 뭔가 좀 더 보여줘야 돼요. 한 분기 정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두 기업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근데 소비 관련주들이 그래도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건 제가 항상 그랬잖아요. 뭐 경기 침체설이 있다라고 할 때마다 소비가 죽는지 봐라. 소비가 죽으면 정말 경기고 뭐고 다 끝장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소비 관련주들이 여전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너무 뭐 시장 전반적에 대해서는
경기 침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걱정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시장은 그렇고요. 뭐 종목에 대해서는 펩시코랑 코스트코 같은 경우는 일단 중립보다는 살짝 바잉이지만 한 분기 정도는 더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지켜볼 지점이 남아있다. 또한 소비 죽지 않는다라는 점 다시 한번 확인을 좀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오늘 또 금요일장 저희가 소화를 하게 되면은 전반적으로 이제 확실히 국내는 4분기 시장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저희가 그러면 앞으로의 시장 관전 포인트는 좀 어떤 것들 주목을 해보면 좋을까요? 4분기 좋을 거예요. 미국에도 우리나라는 좋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는 뭐 국내든 해외든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요. 근데 지금 시장에서 이제 오히려 국내에서 미국으로 넘기고 싶으신 분들은 환율이 되게 높아요. 엄청 부담스럽거든요. 그러니까 환율에 대한 어떤 손실을 우리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양쪽에 가지고 계신 밸런스를 그냥 그대로 보유하시는 게 맞습니다. 오히려 미국의 비중이 너무 높으신 분들은 그걸 수익 시장 하셔가지고 국내로 넘기기 편하죠. 그죠? 그렇죠. 네. 원화가 높기 때문에. 이런 전략이 지금 제일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 연말까지 시장 좋을 거니까 지금 오히려 눌림을 이용해서 매수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업종별로 그냥 빠르게 그냥 짧게 말씀드리면은 뭐 2차 전지는 그냥 눌림 이용해서 매수가 맞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제약 바이오주들은 금리 인하기 어쨌든 수혜주인데 오늘은 조금 불안한 모습을 보이긴 하지만 같은 느낌으로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반도체로 수급이 다 쏠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도체 원탑이에요. 그러니까 나머지 쪽에서 수급이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특히나 이제 긴 명절을 마친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의 이 흐름은 그냥 당연하다라고 좀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업종별로 이게 업종 전체의 문제인지 아니면 그 기업의 문제인지를 잘 판단해야 돼요. 특히 근데 예전에 바이오제약주가 그랬던 것처럼 예전에 바이오제약주가 셀트리온 밀리면 다 밀렸거든요. 이유가 없었어요. 그냥 아무 상관없는 기업도 다 밀렸어요. 근데 2000년도 지금 조금 그런 느낌으로 마찬가지예요. 괜히 지금 LG엔솔 밀리니까 나머지 다 밀리는 느낌인데 억울하게 밀리는 기업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은 오히려 밀렸을 때 주워 담아야죠. 네, 그 전략 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연말에 뭐 코스피 더 높은 자리 있을 거예요. 그리고 미국 3대 지수도 더 높은 자리 있을 거니까 이런 자잘한 어떤 조정이나 이런 흐름들을 그냥 무시하시고 그냥 그대로 투자 이어가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대장의 개별적인 이슈에 이 심리에 좀 밀리지 말자 맞아요. 좀 이렇게 좀 이해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반도체에 대한 뷰도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봤습니다. 환율에 대해서 정말 짧게만 여쭤볼게요. 네. 아무래도 이 고환율 기조에 대해서 저희가 좀 해소를 하려면은 이 무역 협상과 관련된 내용을 기다려야 될까요? 대미 투자에 대한 부분 풀어야 되는 걸까요? 맞아요. 환율은 딱 그거예요. 지금 보면은 제가 그래서 지난번 시간에 그랬나요? 제가 지금 프로가 아니면은 환율 시장이랑 채권 시장 분석하지 말라 그랬어요. 안 돼요. 지금은 분석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지켜보고 몇 시간 지켜보는 프로들은 가능한데 개인 투자자들이 기존에 알고 있었던 이론적인 상식 가지고 지금 환율 시장과 채권 시장을 분석은 무리입니다. 안 되는 시장이거든요. 근데 지금 오히려 외환 시장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랑 어떤 미국과의 관계가 좀 엮여 있는 상황이고 미국이 달러가 강세를 보이든 약세를 보이든 워낙 계속 지금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이게 좀 넘어갈 필요가 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은 1,400원대 이상에서 주식을 매수했을 때 역사적으로 손실을 본 케이스는 없어요. 단 한 번도. 네. 근데 우리나라 지수가 좀 높아져 있는 상황에서 네. 이런 케이스가 발생한 거는 우리나라 지수 업사이드는 훨씬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판단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힘드시겠지만 매수가 맞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오늘 뭐 되게 파란 종목들 되게 많은데 우리 불과 한 2주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지수 잘 달릴 때만 하더라도 팔할 때 매수할 걸 그랬잖아요. 막상 지금 팔할 때 되니까 손 안 나가거든요. 근데 이럴 때 좀 여러분들이 꾹 한번 참으시고 공부 잘 하셔가지고 투자하시는 게 지금은 좋다. 기회가 열렸다. 자, 연말까지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2주 전에 기다리셨던 기회가 지금 왔는데 손 안 나가시죠? 라고 제가 우스갯소리를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조금 오히려 매수하시는 게 좀 좋다라고 판단되고 있어가지고 잘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럴 때가 저희가 뇌에 힘을 꽉 줘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심리에 흔들리지 말고 오늘 시장에서 또 매수 찬스로 삼을 수 있는 부분도 여러분들 주목을 해보시죠. 지금의 고환율 기조 증시 상방에 대한 시그널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다가올 오늘 밤 미장 전략도 간략하게 여쭤볼 텐데 오늘도 조금 더 쉴 수 있다는 얘기 앞서 맨 처음에 해주셨어요. 네, 조금 쉬어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엔비디아 원탑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좀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애플이 여전히 지금 또 계속 또 명절 기간 동안에도 저에 계속 신경을 건드렸는데 일단 뭐 M7에 대한 기존 저의 생각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도 대형주 위주의 어떤 흐름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살짝 중소형 단으로 내려오는 느낌도 분명히 있어요. 왔다 갔다 하잖아요, 러셀이랑. 근데 일단 그 흐름 잘 보셔가지고 투자를 그대로 이어가시면 될 것 같다. 뭐 달라진 건 전혀 없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애플 한마디만 여쭤볼게요. 이제 네. 차기
후보자를 찾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 CEO.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제야? 팀쿡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해주셨었잖아요. 네, 이제서야 아, 지금에서라도 다행이다라고 생각하죠. 그냥. 지금이라도 다행이다. 네. 네, 팀쿡에서 또 이 지휘봉이 좀 넘어가게 되면 네.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지도 저희가 이제라도 네. 좀 그 부분은 앞으로 이슈 추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미장 전략까지 들어봤고요. 여러분들 투자 생활에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LNS홀딩스 김선영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은 오늘 아침 글로벌 증시 브리핑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는 이제 아시아 증시에 좀 더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저희 아장팀 이하림 아나운서 그리고 김서희 아나운서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아, 두 분 연휴는 잘 보내셨는지 특히 우리 하림 아나운서 정말 오랜만에 만나는데요. 잘 지내셨어요? 네, 제가 연휴를 좀 길게 빼서 좀 즐기다 왔잖아요. 너무 행복했는데 네. 또 이렇게 출근을 하게 되니까 더 행복하고 좋습니다. 또 다른 네. 행복. 네, 맞습니다. 정말 좋으신 거죠? 진짜 좋아요. 아, 정말 충전을 또 잘 하고 이렇게 오랜만에 함께 하게 됐습니다. 우리 김서희 아나운서도 연휴 잘 보내셨어요? 네,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또 이렇게 뱃살이 좀 찐 것 같습니다. 그래요? TMI다, 네. TMI. 아직 우리가 뭐 앉아있기 때문에 사실 뭐 확인되지 않으니까 이제 다행이네요. 네,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래도 또 맛있게 잘 먹고 채우고 왔다니까 듣는 입장에서는 또 기분이 좋고 그런 소식입니다. 자, 저희는 이제 한글날까지 붙어서 긴 연휴를 소화하고 이제 시장이 출발을 했는데 그보다 중국 본토 증시는 국경절 연휴를 우리보다 하루 먼저 마무리하고 어제부터 시장 거래가 재개됐고요. 홍콩 증시는 또 휴장 일정이 달랐었습니다. 우선은 어제 시장 내용들 저희가 한번 복습을 해볼까요? 우리 이하림 아나운서가 준비했죠? 네, 어제 이제 중국 시장은 우리보다 하루 먼저 이제 개장을 한 상황이었는데요. 움직임이 어땠는지 좀 빠르게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해 종합지수부터 한번 만나보시면 어제 중국 시장에서 상해 종합지수의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1%대 강세를 시현하면서 무려 10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심천 성분지수 역시 같은 분위기였는데요. 1%대 강세 시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면에 홍콩 항생지수가
같은 경우에는 상황이 조금 달랐습니다. 이 장 초반부터 좀 약세가 두드러지는 모습을 보이다가 그래도 중반부터는 본토의 힘을 좀 받아서 말아 올리는 모습을 보이면서 결국 장 막판에는 이제 0.2%대 빠진 약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습니다. 거래 대금 측면에서 보자면 연휴 직전 대비했을 때보다 30%가 더 늘어난 수준이었다고 하니까요. 굉장히 활발한 모습을 보였던 어제장 분위기였다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업종별로 흐름이 어땠는지도 히트맵을 통해서 바로 한번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제 장에서는 그래도 전반적으로 강세 시원한 업종이 많았던 하루였습니다. 특히나 좀 눈에 띄는 업종 살펴보자면 귀금속 섹터가 전반적으로 아주 강한 흐름을 좀 연출하는 모습이었고요. 그 중국이 이제 히토류 통제를 더 강화할 것이다라는 소식을 전하면서 비철금속 등 이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포집되어 있는 업종 단에서 전반적으로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쪽에서도 빨간불이 좀 나오는 모습이었는데요. 특히나 이제 해광신식, 우리말로는 하이광 정보라고 하죠. 4%대 빨간불 켜내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면에 약세 보였던 종목들 한번 찾아보자면 관광 호텔 쪽에서는 전반적으로 파란불이 좀 켜지는 모습이었고요. 이와 비슷한 흐름이 연출이 된 게 상업 백화점 쪽이었거든요. 전반적으로 모든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좀 아쉬운 흐름이 연출이 됐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중국 내에서 연휴 동안의 소비가 좀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다. 이 부분에 영향을 좀 받았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은행 종목도 이제 전반적으로 다 좀 약한 모습을 보였고 부동산 쪽에서도 흐름이 좀 약했습니다. 대부분의 종목들이 약세 보이는 모습이었고요. 양조 업종도 또 최근 들어서 흐름이 계속해서 좀 지지부진했잖아요. 어제 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조금 더 아쉬운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대만 가권지수의 흐름은 어땠는지도 이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만 가권지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제 장에서도 흐름이 굉장히 양호한 편이었습니다. 어제 장에서 0.64%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특히나 이 상승 흐름을 주도한 게 이제 TSMC였거든요. 이 대만 본토에 상장이 되어 있는 TSMC 같은 경우에는 1%대 강세를 보였었는데 이건 이제 TSMC가 3분기 실적 발표를 했던 영향으로 풀이가 됩니다. 3분기 실적에서 이제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해서 30%나 넘게 올라주면서 시장의 예상치를 더 초과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인데요.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거는 미장에 상장이 되어 있는 TSMC거든요. 미장에 상장이 되어 있는 TSMC 같은 경우에는 간밤에 이제 미장 기술주들의 흐름이 또 워낙에 뭐 셧다운 이야기도 있었고 뭐 AI 버블론 이야기도 있었고 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약세 흐름이 좀 연출이 됐습니다. 이 같은 영향 속에서 1% 정도 좀 넘게 빠졌다라고 이해를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러면 다시 이제 중국장으로 넘어와서요. 주요 종목들이죠. T10 종목들의 어제 흐름은 어땠는지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가장 자주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는 어제 장에서 좀 조정이 크게 나오는 모습이었어요. 2%대 좀 빠지는 모습을 보였고요. 메이투안도 살펴볼까요? 메이투안 역시 어제 장에서는 0.1%대 빠지면서 약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징동닷컴이 지금 강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는데 뉴스가 하나 있어가지고 짧게 가지고 왔습니다. 이 징동닷컴 밑에 자회사로 있는 징동로지스틱스가 또 다른 징동그룹 내 자회사에 이 즉시 배송 사업을 인수한다라는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다시 말해서 이제 큰 그룹사 내에 있는 자회사가 또 다른 자회사를 이렇게 인수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징동 로지스틱스도 징동닷컴의 자회사거든요. 네. 그런데 이러한 인수가 왜 필요하냐라고 한다면 물류의 가치 사슬을 좀 더 통합을 해서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이야기거든요. 제가 되게 놀랐던 부분이 저는 이런 새벽 배송이나 당일 배송이 우리나라는 이제 좁으니까 우리나라에서만 가능한 줄 알았어요. 중국에서도 되나요? 중국이 된다는 걸 아셨어요? 와, 어떻게. 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 들어는 네. 보셨어요? 이게 전 몰랐는데 징동닷컴이 그 가지고 있는 룰이 오전 11시 이전에 주문을 하잖아요? 그럼 그날 배송을 해주고 와.
오후 11시 이전에 주문을 하면 다음날 오후 3시 이전에 배송을 해준다는 거예요. 거의 우리나라랑 네. 시스템이 좀 유사하잖아요. 그 키를 딱 쥐고 있는 게 징동닷컴이라서 관련된 경쟁력을 더 많이 확보하려는 전략이다라고 풀이가 되고 있고, 징동닷컴의 주가에는 큰 영향을 미치진 않았지만 이 소식이 이제 징동 로지스틱스 주가에는 좀 영향을 크게 미쳐서 장중 강세를 시현했다는 점까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아디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비아디 같은 경우에는 강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이제 어제 아니고 그제죠. 10월 8일에 아르헨티나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차량 3개 종류를 출시하면서 본격적으로 아르헨티나 승용차 시장에 진출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 사전에 1,500대 이상의 차량이 판매됐다고 하는데요. 현지 영업이사의 말에 따르면 이제 이런 부분들이 현지 소비자들도 이러한 신에너지 차량에 관심이 많다는 방증이다라고 하니까요. 앞으로는 또 얼마나 팔릴지도 계속해서 지켜보셔야겠습니다. 네. 지리자동차로 넘어가 보시면 마찬가지로 0.4%대 정도 올라주면서 강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민생증권에서 지리자동차에 대해서 추천 의견을 낸 리포트를 내놨는데요. 특히나 이제 연휴였던 10월 6일에 지리자동차가 앞으로 최대 23억 홍콩달러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하겠다라는 소식을 전했었는데, 이러한 부분도 리포트에서는 조금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텐센트로 넘어가 보시면 텐센트 같은 경우에는 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다만 최근 들어서 텐센트가 자사주 매입을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어제 장에서도 5억 달러가 넘는 규모의 이 자사주 매입 소식을 전했다고 하고요. 샤오미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샤오미 같은 경우에서는 어제 장에서 0.9%대 약세가 좀 나왔는데요. 최근 들어서 이제 새로운 휴대폰 모델, 이 샤오미 17 발표하고 나서 노이즈가 좀 많이 계속 있는 상황이잖아요. 뭐 많이 팔렸니 말았니 뭐 이런 이야기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최근 들어서 또 영상이 하나가 많이 좀 이슈가 됐었는데, 샤오미의 SU7이라는 자동차, 전기차가 이제 자기 혼자 움직이는 것 같은 영상이 인터넷에 엄청 급속도로 확산이 됐어요. 운전자가 안 타고 있는데 차가 혼자 움직이면 안전상의 문제가 그쵸. 너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슈가 됐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그거는 차가 혼자 움직인 건 아니고 이 핸드폰에 있었던 그 차량의 뭐 출차 명령 같은 거를 잘못 인식을 해서 해프닝이 있었던 거다라고 정리가 되기는 했는데요. 어쨌든 이러한 내용들이 시장에는 좀 긍정적으로 미친 영향은 없었다라고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바이두 같은 경우 이어서 한번 살펴보시면 1%대 약세, 그리고 네디즈 같은 경우에는 강보합, 마지막으로 SMIC 살펴보시면 이 장중 한때는 상승세를 보이면서 신고가를 경신하는 모습도 보였지만요. 바로 이제 그 상승분을 대폭 다 반납을 하면서 6%대 급락하는 모습 보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주식은 홍콩장에 상장되어 있는 SMIC거든요. 네. 근데 본토에 상장되어 있는 SMIC가 PER이 300배가 초과가 돼서 신용거래 제한 조치를 받았습니다. PER이 300배가 초과됐다는 거는 현재 지금 주식이 너무 비싸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본토에는 이런 거래 제한 조치가 있기 때문에 본토 A주 인 이 SMIC는 이제 앞으로 주식의 이 융자 담보 비율을 0으로 설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담보를 가지고서는 융자를 받아서는 이제 주식을 매수할 수 없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네. 이러한 내용들이 투자자들의 투심에는 영향을 크게 미쳤고요. 다만 홍콩장에는 이러한 제한 조치가 없거든요. 그래서 뭐 진짜 제한이 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사기 좀 무섭다. 라는 그쵸. 인식이 네. 시장에서는 크게 번졌다는 지금 해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어제 장에서 이 벤치마크 지수들 흐름은 어땠는지도 빠르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CSI 300 지수부터 살펴보시면 어제 장에서 1%대 오르는 모습이었고요. 차이넥스트 지수 역시 0.7%대 오름세 시현했는데 그중에서도 움직임이 가장 크게 나왔던 거는 과창판 50 지수였습니다. 무려 2%대 강세 보였다는 점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된 움직임
움직임이 좀 컸던 종목 하나 가지고 왔는데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빌리빌리라는 종목인데요. 현재 중국장에서는 상장이 되어 있지 않고 이 ADR, 미국장에 상장이 되어 있는 종목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왜 가지고 왔냐면 이 종목이 지금 중국판 유튜브거든요. 중국에서는 그쵸, 네. 유튜브를 못 하잖아요. 그 빌리빌리가 굉장히 유명한데 제가 이거 그 다음 방송 전문가님이 알려주신 건데 저희 방송이 빌리빌리에 올라가요. 아세요? 정말요? 그래요? 네, 이게 지금 저희 채널의 크게 방송들이 놀랐어요. 네. 빌리빌리에 누가 올리시나 봐요. 아. 그러니까 이게 합법적인 경로는 아마 아닐 수도 있긴 한데 그래서 중국 분들이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도 와. 한번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좋을 것 우와. 같고요. 네, 어쨌든 감사합니다. 간에 그렇게 중국 분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이 사이트인데 미국의 투자은행 제프리스가 최근 들어서 이 빌리빌리의 목표 주가를 28달러에서 34달러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지금 간밤 2%대 거의 3%대가 올랐는데 현재 주가 보시면은 29달러 선이거든요. 그런데 목표 주가가 34달러라고 했으니까 앞으로 더 상승할 여력이 있다라는 점까지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한국경제TV 글로벌도 만나볼 수 있는 빌리빌리 정말 제가 너무 진심으로 놀라버려서 거의 턱이 빠지는 것 같은 그런 리액션이 나왔는데 자 빌리빌리 이 미증시 나스닥에 지금 ADR로 거래가 된다는 점도 함께 체크를 해보시죠. 목표 주가 34달러 선까지 나왔고요. 이렇게 시장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살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지 매체에서는 어느 부분에 주목을 하고 있을지 우리 김서희 아나운서랑 한번 살펴볼 텐데 우선 우리가 SMIC 같은 경우는 앞서 본토에서는 좀 증시 과열을 방지하는 그런 조치가 나왔다라는 이야기도 있었었죠. 네, 시장 전반적으로 또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네. 국경절 연휴가 끝나고 중국 증시가 정말 화려하게 복귀를 했습니다. 아까 짚어드렸지만 상하이 종합지수는 0.8% 상승하면서 10년 만에 3,900선을 회복을 했고요. 과창판 50지수는 무려 4% 이상 급등을 했습니다. 특히 SMIC와 화홍반도체 같은 대표 반도체 주들이 신고가를 경신했는데요. 전일장 SMIC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장 장중 16% 상승을 했던 모습이고요. 신고가인 93.5 홍콩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장중에서 크게 상승을 했던 만큼 조정을 받아서 6%대 하락으로 마감을 했던 모습입니다. 또 이어서 화홍반도체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화홍반도체 함께 보시면요. 어제 장중 24% 넘게 치솟으면서 99.5 홍콩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마감할 때는 6%대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이 시장 분위기는 반도체와 더불어서 전고체 배터리, 원전, 히토류 섹터 이렇게 세 가지 섹터가 주도를 했다고 볼 수 있겠고요. 반면에 부동산, 여행, 음식료, 운송주까지 이 네 가지 섹터는 약세였습니다. 거래대금도 이전 거래일을 웃돌면서 기관 자금의 복귀세가 뚜렷했고요. 환율 역시 위안화 강세로 안정세를 보였습니다. 로컬 기관들은 여전히 반도체, 선진 제조, 그리고 친환경 산업재 중심으로 좋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홍콩 증시 역시 본토의 훈풍 덕분에 낙폭을 좀 줄이면서 투자 심리가 회복 국면에 들어섰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투자 심리에 대한 부분까지 좀 점검을 해봤는데 저희가 잠시 후에는 이재충 상무님 연결을 해서 지금 시장에 대한 반응과 투자 전략도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저희가 TSMC 9월 성적표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텐데 앞서 우리 이하림 아나운서랑 매출이 30% 넘게 증가했다라는 포인트를 좀 확인을 했었어요. 자세히 볼까요? 네, 대만의 반도체 대장주 이 TSMC가 또 한 번 시장의 기대를 넘어섰습니다. 함께 기사도 보시겠습니다. 9월 매출은 3,309억 대만 달러, 전년 대비 31.4% 증가한 수치입니다. 다만 전월 대비로는 1.4% 소폭 하락했는데요. 1월부터 9월까지의 누적 매출은 무려 2조 7,600 대만 달러라고 합니다. 작년 같은 기간보다 36% 이상 증가한 수치인데요. 이 TSMC는 엔비디아, 그리고 AMD, 브로드컴 등 글로벌 AI 가속기 기업들의 핵심 파운드리 파트너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AI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면서 데이터 센터와 클라우드 투자 확대가 이 TSMC의 장기 성장 모멘텀으로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일각에서는 기술주 간 순환 거래나 버블 우려도 제기가 되고 있지만 현재 판매 데이터만 놓고 보면 AI 반도체 수요는
여전히 견고한 상태라고 합니다. 또 TSMC가 오는 10월 15일 4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고요. 그때 AI, 모바일, 차량용 등 부문별 실적이 구체적으로 공개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시장에서는 이번 분기 역시 TSMC가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체온계 역할을 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중국 증시에서도 이 반도체 섹터가 계속해서 주목을 받고 있는 만큼 앞으로 나올 이 TSMC의 실적도 주목을 해보셔야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나올 TSMC의 성적표도 저희가 서희 아나운서한테 좀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또 연휴 사이에 나왔던 소식 중에 하나가 중국이 다시 한번 히토류 카드를 좀 강하게 빼들었다. 여기에 앞서 미증시 쪽에서 저희가 점검을 할 때는 에이펙을 앞두고 협상력을 좀 높이려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도 있었는데 이 지금 수출 통제 강화 조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내용들 뜯어볼까요? 네. 중국이 자국 핵심 자원에 대한 통제를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어제 10월 9일 중국 상무부 해관 총서는 히토류 그리고 리튬 배터리, 초경질 소재 등 첨단 자원에 대한 수출 통제 강화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홀륨을 포함한 5종의 중히토류로 그리고 리튬 배터리, 또 인조흑연 음극재까지 이 여러 가지 제품들이 통제 품목에 새로 포함이 됐습니다. 네. 이번 조치는 11월 8일부터 공식 발효가 될 예정이고요. 그동안 미국과 유럽이 반도체 장비 수출을 제한해온 데에 대해서 이 맞대응 카드로 중국이 꺼내든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 4월 이후 해외 수출업자와 현지 생산에 대한 통제가 한층 강화될 걸로 해석이 되고요. 특수 목적의 수출의 경우에는 개별 승인 절차가 새로 적용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시장에서는 이번 조치가 히토류 관련주 그리고 리튬 관련주에 대해서 중국 내 자원 공급망 중심주들의 단기 모멘텀을 자극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강한 상승세를 보였던 이 히토류가 있는 비철금속, 그러니까 소금속 섹터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이게 지금 어떤 특별 종목이 아니라 업종이고요. 네. 이 소금속 섹터 지금 최근 5일간의 흐름을 띄워뒀는데 계속해서 빨간불 켜내면서 흐름이 좋았습니다. 그중에서도 또 주목을 해봐야 될 종목, 북방 히토, 또 중국 히토가 있는데요. 바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북방 히토 지금 띄워져 있고요. 5일간의 흐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북방 히토를 보시면 일단 전일장에서는 일봉제한가 10%대 상승으로 마감을 했던 모습입니다. 연휴로 휴장 이후에 더 강한 상승세를 탔던 모습이고요. 최근 5일간의 흐름도 좋아 보입니다. 또 이어서 중국 히토도 보시겠습니다. 지금은 중국 히토로 바꿨고요. 중국 히토 역시 9%대 상승으로 마감을 하면서 휴장 이후에 급등세를 보인 모습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이 히토류 그리고 리튬 배터리 등 첨단 자원 섹터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앞으로는 어떤 흐름을 보일지 이 정책과 함께 주목해서 봐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중국 정부에서는 이 신에너지 차량에 대한 새로운 조금 조치가 나온 것 같습니다. 지금 세금 감면 기준이 조금 변화가 있나요? 그렇습니다. 중국 정부가 신에너지차, 즉 NEV 차량의 세금 감면 기준을 새롭게 손질했습니다. 공업정보화부와 재정부, 세무총국 등 이 3개 부처가 공동으로 발표한 이번 조정안을 보시면요. 내년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핵심은 구매세 감면 대상이 될 수 있는 기술 요건을 한층 구체화했다는 점인데요. 순수 전기차, 그리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또 증강형 하이브리드, 이 3가지 차량이 모두 해당이 됩니다. 앞으로 감면 대상 차량 목록에 포함이 되려면 새로운 기술 기준을 충족을 해야 하는데요. 그 목록에 포함된 차량을 구입할 경우에만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 정책은 단순한 감세 조정이 아니라요. 기술 경쟁을 통한 산업 고도화 유도책으로 해석이 됩니다. 전문가들은 보조금 중심에서 기술력 중심으로 전환이 가속화되는 신호라고 해석을 하고 있고요. 중국의 NEV 산업의 품질 그리고 효율 경쟁이 본격화될 것이라며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 정책으로 인해서 중국 전기차 업체들 주가에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겠습니다. 먼저 가장 많은 점유율을 차지하는 비야디 주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홍콩에 상장되어 있는 비야디 뛰어났고요. 9월 판매 실적이 중국 전기차 중에 가장 높았습니다. 그리고 강한 경쟁 속에서 아직까지 1위를 유지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어제장에서는 최근 조정을 받았던 게 회복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강보합세로
마감을 했던 모습이고요. 내수 시장에서 지금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데 다시 이번 정책으로 회복할 수 있을지 탄력받을 수 있을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샤오펑도 함께 보겠습니다. 샤오펑은 비아디와는 다르게 전기차 시장의 신흥 강자입니다. 9월 실적이 전년 대비 95%나 상승을 했던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런데 9월 중순엔 P7 플러스 모델이 조향 보조 시스템의 결함으로 약 5만 대를 리콜하기도 했었습니다. 홍콩에 상장되어 있는 샤오펑 지금 보고 계신데요. 5일간의 흐름은 지금 부진해 보입니다. 이 초록색이 지금 하락을 하고 있다는 뜻이고요. 전일장에서도 1.4%대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번 전기차 이슈로 인해서 중국 전기차 업종이 수혜를 받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중국 전기차 업체가 워낙에 또 많다 보니까 개별 기업의 이슈도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김서희 아나운서가 정말 정확하게 잘 짚어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세금 감면이라고 들으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차를 사기가 좀 더 어려워지는 게 아닌가 이렇게만 받아들이실 수도 있는데 그보다는 지금 기업 입장에서 기술 요건을 좀 더 탄탄하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변화를 정부가 유도하고 있다. 그런 만큼 지금 정부에서 이 품질을 끌어올리기 위한 조치로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조금 중심에서 기술력 중심으로의 전환이 빨라지는 신호다라는 코멘트도 함께 있었네요. 자, 저희는 이렇게 신에너지 차량에 대한 정책까지 살펴봤고요. 우리 김서희 아나운서랑 현지 매체 내용 그리고 어제 시장 어떤 모습 보였는지 이하림 아나운서랑 살펴봤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곧 다가올 우리 중화권 증시 개장 전략 바로 짜볼 텐데요. 홍콩 CSOP 자산운용 이재충 상무님 연결해 보겠습니다. 상무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상무님 연휴 잘 보내셨나요? 네, 너무 긴 연휴라서 저희는 홍콩은 연휴가 별로 없었고요. 아, 그쵸. 중국이 길었죠. 한국의 연휴가 굉장히 길어가지고 다시 오셔가지고 너무 반갑습니다. 아,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홍콩은 1일과 7일에만 쉬어갔고요. 하지만 본토 증시가 이제 1일부터 8일까지 긴 연휴를 보내고 나서 어제 참 화려하게 돌아왔더라고요. 어제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어제 본토 같은 경우는 상당히 나쁘지 않았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던 8일간 이제 연휴 이후 재개되면서 거래량도 상당히 좋아가지고 그 전 거래일 대비 21% 급증했고요. 상해 종합지수 같은 경우에는 1.3% 상승했는데 오전장에는 좀 조용히 출발했는데 3,900포인트 바로 넘어가면서 3,900포인트는 굉장히 상징적이거든요. 거의 10년 만에 3,900포인트를 넘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강세를 보였고 근데 다만 섹터별로는 아직도 약간이 이제 엇갈린 흐름을 보였는데 네. 소비 관련 지표가 조금 부진했거든요. 그러니까 소비 관련 지표가 연휴이니까 좀 좋게 나올 걸 예상했는데 사실 그 전에 5월 달에 있었던 그 소비보다 약간은 다소 안 좋게 나왔죠. 그래가지고 이쪽은 부진했는데 이제 기술주에 대한 투자 심리는 전혀 꺾이지 않았고요. 그래서 반도체 주들이 상승해주면서 어제 이제 스타 50 지수, 그러니까 과창반 지수가 한때 장중에 이제 6%까지 상승했었거든요. 근데 오후장에 반도체 쪽으로 차익 실현이 이제 욕구가 나오면서 상승폭은 일부 반납했고요. 그래서 요번에 보셔야 될 거는 뭐냐면 이제 사중 전회가 곧 시작되잖아요. 이번 달 말 20일에서 23일인데 이 사중 전회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본토 시장이 굉장히 중요한 전환기에 진입할 거라고 예상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정책이 부재된 방향에서 장이 움직였는데 이제부터는 정책과 같이 움직일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그리고 유동성 관련해 가서는 점진적으로 더 좋아질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투자 심리와 그리고 유동성에 대한 기대감도 계속 가져갈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사중전의 일정까지도 저희는 계속해서 기대하면서 좀 지켜보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중국이 다시 한번 히토류 추가 수출 제한 카드를 좀 꺼내 들었습니다. 여기에 지금 본토에서 히토류 그리고 관련된 테마주들이 강세를 보이기도 했는데 자, 우리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 보면 좋을까요? 우선 히토리 섹터는 전반적으로 많이 올랐고요. 5.9% 상승했는데 이제 본토에 상장된 종목 중에 이제 북방 히토나 아니면 중국 히토리우 종목들이 상한가를 치면서 강세를 보였고요. 사실 이거는 중국 상무부가 이제 히토리우 및 관련 기술에 대한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를 했거든요. 이거에 의한 것인데 우선 중국 외국가로 히토리우 해당 종목들이 수출되기 위해서 상무부가 이제 수출 허가증을 줘야 되는데 이것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더 군사용 목적이라든가 아니면 수출 통제 대상에는 원칙적으로 승인하지 않는 조치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더 강화함으로써
중국이 히토류 산업을 어떻게 보면 통제하겠다 아니면 히토류 산업에 대한 통제를 해외로 확대하겠다는 의도로 저희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국내 이제 히토류 기업들에 대한 산업 지배력이 굉장히 강화될 것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향후 히토류 섹터 우선 중국의 정책적으로 움직이니까 섹터 주목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요즘 홍콩에서도 이제 ETF 상품 아이디어 중에서 히토류 ETF가 언급되는 게 좀 나올 정도로 이 히토류 관련 전반적인 섹터 전망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히토류 섹터에 대한 부분도 살펴봤고요. 또 최근에 투자자들이 많이 주목하고 있는 게 바로 금이 아닐까 싶습니다. 국제 금값도 계속해서 오름세 가져가는 가운데 중화권 증시에서도 금광주의 탄력이 또 눈에 띄더라고요. 아, 지금이라도 관심 가져봐도 좋을까 이런 부분이 정말 궁금해지거든요. 상무님 어떻게 보실까요? 우선 글로벌 금값 상승 흐름이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이제 금이 원래 기본 자산이니까 다른 종목들, 뭐 금광산이라든가 아니면 ETF들 금값을 추종한다라고 보고 있는데 4,000달러를 돌파했다는 것 상당히 빠르게 이제 상승하고 있었죠. 그래서 금값 상승을 보고 이제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라든가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US 달러 약세화도 이제 중요한 거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우선 수요 공급의 원칙이 작용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급 같은 경우에는 제한적이죠. 공급이 줄었다는 얘기는 아니고 공급은 일정량을 유지하고 있는데 수요가 늘어나면서 여기서 수요는 어디에서 들어오냐면 이제 중국 인민은행이라든가 아니면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연속적으로 금 보유량을 늘리고 있거든요. 한국은행은 아직 금 보유량을 늘리고 있지는 않죠. 그래서 인민은행 같은 경우에는 9월 달에도 금을 더 사가지고 12개월 연속 금 보유량을 늘린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는데 이렇게 봤을 때는 향후 다른 어떻게 보면 금값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했을 때 수요가 더 증가할 거기 때문에 금 전망은 좋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다만 금은 저도 금을 많이 투자해 봤는데 상당히 다루기가 힘든 종목 중에 하나라서 아마도 조금은 더 공부를 하시고 들어가시는 게 좋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금과 관련해서는 정말 투자자로서의 많은 공부가 필요하다라는 이 조언도 함께 저희가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개장 전략, 오늘 중화권 증시 대응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우선 아시아 주식 선물 시장이 하락세로 출발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ADR 종목 같은 경우에는 미국 증시 하락이 요인이 되긴 하겠지만 텐센트라든가 알리바바 전부 다 이제 하락을 해서 어젯밤에 거래가 됐기 때문에 홍콩 증시 약간은 주춤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중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그 무질서한 가격 경쟁 억제하기 위한 조치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규제 조치를 내놓아가지고 이것 관련해서 투자자들이 이 조치를 어떻게 소화하는지 그 소화 과정 속에서 신중하게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거든요. 다만 기술주 같은 경우에는 오후장이나 아니면 초반에 이제 조용히 나갔다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서 특히 이제 홍콩 증시 같은 경우는 좀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 또 이제 본토에 이제 반도체 주식도 그렇긴 하지만요. 그래서 어제 전일장에 장 후반에 반도체주들이 상당히 급락을 했어요. 급락했다는 얘기는 장 초반에 상승했던 부분을 반납을 했기 때문에 이것 관련해서 이제 주의가 필요하고요. 또 시장을 조금 조심스럽게 봐야 될 것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이제 중국 기업에 대한 제재가 다시 재개하고 이제 수출 기업에 대한 제한 가능성이 다시 재개되면서 오늘 같은 경우에 시장 심리가 다소 위축될 수 있다. 다만 AI나 아니면 반도체, 신재생 에너지 관련 종목에서는 선별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기술주나 아니면 전반적인 산업에서는 이제 광범위하게 약간 압력이 있어가지고 오늘 장은 약간 혼조세로 홍콩, 그다음에 본토 이렇게 움직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장 특히나 본토와 홍콩의 흐름 이렇게 선별적으로 저희가 좀 지켜볼 필요성에 대해서 자세하게 짚어드렸으니까요. 여러분들 투자 시에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무님, 오늘 말씀도 정말 고맙습니다. 홍콩 CSOP 자산운용 이재충 상무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이렇게 중화권 증시 전략까지 살펴봤고요. 오늘 아침 글로벌 증시 브리핑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글로벌 마켓 인터뷰 그리고 아시아 증시 라이브가 이어지니까요. 계속해서 많은 시청을 부탁드리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8시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